나홍진 감독만으로도 이제 믿고 볼만한데 주연이 하정우, 김윤석, 조성아 요 세 배우면은 뭐 그냥 뭐 끝났다고 봐야죠.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은 개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병. 그러니까 개병이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광견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네에 이제 개병이 돌았는데 그 개가 막 다른 개를 막 물어 죽이고 사람도 물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몽둥이 들고 좁혀려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살아서 튀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걔가 다시 돌아왔다. 완전 막 삐쩍 꼬른 모양새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작을 하고 있어요. 걔는 이제 결국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굶어 죽은 것 같죠. 잠깐 출연진 좀 쓰고 할까? 하정우 구남이죠. 김윤석 배우 면정학, 조성아, 김태원.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연기는 잘하는 곽도원, 김승현. 교수라고 할게요. 이철민, 최성남, 이엘씨를 뺄 수 없죠. 이 정도 인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구남이하고 면정학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진짜 도박판에서 만나서 서로 마작을 하고 있고 구남이가 지금 돈을 많이 꼬랐다가 한 방 크게 먹을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뭐 파투로 치면은 8땡 이러고 이제 돈을 먹으려고 하는데 면가가 잠깐만 굿땡. 김윤석 아저씨는 어떤 영화에서든지 항상 도박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정우가 굉장히 실망한 채로 주머니에서 돈 몇 장을 세가지고 툭 던지고 나와버리는데 면정하게 잠깐만 네 어이 계산이 이리 하니. 그러니까 돈을 덜 주고 그냥 나왔어. 알바노 그냥 나와버려. 내가 나오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하정우 나와서 길에다가 침을 훅 뱉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정우는 여기 연변인 것 같죠? 연변에서 택시 운전수를 하고 있고요. 뭔가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뭐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든 상황이라고 함은 빚을 내서 아이까지 낳은 자기 와이프를 한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돈 벌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한국 가는 뭐 비자 같은 거를 이렇게 돈 주고 브로커한테 이렇게 사서 그게 여기 나오는 액수로 1000에서 2000 정도 되는 돈이면 해주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 갔고 이제 매달 얼마씩 보내면은 그 돈 이제 다 갚고 여기서 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아이는 지금 엄마가 대신 좀 봐주고 있고 자기는 진짜로 쓰러져가는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뭔가 빚은 있고 앞날은 없고 하니까 그냥 도박이나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새벽에 이제 잠을 청하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들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2명 정도. 뭐 뻔한 얘기지만 빚쟁이들. 구남이가 빚을 진 다음에 이자도 안 갚고 있으니까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주머니 같은 데 뒤져서 돈 있는 나 보고 잠자고 있는데 숨 냄새를 맡습니다. 이렇게 술 처먹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착하다기보다는 좀 똑똑하다고 느껴진 게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돈을 안 갚는 사람을 막 해치고 막 괴롭히고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막 신체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 아니 그러면 돈을 더 못 갚잖아. 그게 뭔 짓이야 그게. 근데 여기는 그 빚쟁이 아저씨들이 와서 진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얘가 일해서 우리 돈 갚을 건지 그런 걸 감시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도 없지 입에서 술 냄새 나지 이러니까 빚쟁이 아저씨가 자고 있는 하정우의 뺨따구를 때리거든요. 여러분 자고 있다가 뺨때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야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하정우는 진짜로 자다가 자는 척이 아니라 자다가 뺨때기를 맞았는데 아이씨 이러면서 돌아 누워서 잡니다. 이런 일이 흔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갈통을 한 대 더 맞아요. 한 대 더 맞으니까 이제 하정우 아저씨가 일어나서 쫙 쳐다보고 뭐야 또 빚쟁이야? 난 또 뭐라고? 약간 진짜 하정우가 여기 영화 내내 그렇지만 깡이 좋은 게 여기 지금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빚쟁이 깡패들은 무서운데 이 중국에서 빚쟁이 깡패들은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근데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뺨때기 때리고 대가리 때리고 있는 빚쟁이를 봤는데도 아씨 하면서 그냥 자려 그래. 깡이 뒤져. 비스티 보이즈 때랑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마동석한테 완전 슬슬 기었잖아. 일어난 하정우는 막 원만상을 쓰고 있고 빚쟁이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너 몇 시에 들어왔어? 이거 거의 바른생활 인도하는 학교 선생님 수준입니다. 학주 수준이에요. 학생 주임 선생님 수준이야.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빨리빨리 자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일을 해야지 돈을 갚을 거 아니야. 맨날 도박판 기웃대면서 술이나 처먹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인상을 또 쓰고 있으니까 너 내가 마작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네 눈깔 네 오장육부 싸그리 꺼내다 다 팔고 네 딸내미 어디 가서 팔아도 원금 회수가 안 돼. 이제 알았죠.
왜 이 깡패 분들이 하정우를 심하게 대하지 않는지. 만약에 하정우 기를 팔아서 빚이 해결될 것 같으면은 했겠죠.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걸로도 못 갚아. 그니까 해치지 않는 거야. 얘는 그냥 평생 택시 운전하면서 번 돈 우리한테 계속 갖다 바쳐야 돼. 안 그러면 원금 회수가 안 돼, 얘가. 그래서 깡패 아저씨가 얘기를 해. 우리가 니를 도와주는 건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널 도와줄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깡패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쁜 얘기, 가스레이팅이죠. 근데 이건 진짜야. 이분들은 진짜로 얘가 바르게 생활해서 빚을 갚길 원해. 중국 분들 지금 평균 임금이 한 50만 원 좀 된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이제 물가가 6배 정도 더 싸신 거니까 여기 빚이 지금 1,000만 원인데 우리로 치면 한 6천만 원 된다는 거죠. 한 1억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자꾸 꿍에 있으니까 좀 때립니다. 이 새끼가 빚은 안 갚고 일을 안 하고 마장만 하고 막 때리는데 구나미가 막 맞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깡은 뒤져. 여러분은 깡패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깡은 뒤져. 그래서 지금 몇 시간 자지도 않았어. 그래서 화를 확 내고 있는데 깡패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깡패가 때리는데 화를 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진짜 날 잡았구나 이러면서 엄청 패든지 1,000만 원 안 받아. 그냥 너 오늘 죽자. 뭐 이러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너무 현실적인 깡패들이야. 하정우가 일어났잖아. 일어난 김에 출근해. 너 씻지 말고 그냥 나가. 씻을 시간도 아까워. 승객 한 명이라도 더 태워. 일어난 김에 출근하라 그래. 아직 해도 안 떴어. 새벽이야, 새벽.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이 새끼가 빚을 갚기를 원하셔. 그래서 이제 구나미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구나미가 이거 지금 뭔가 좀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렇지 애가 또 하면 해. 파이팅이 있는 친구야. 파이팅이. 빚 갚으라고 하면 그냥 네 하면 되는데 이씨. 말대꾸를 자꾸 하고 막 이런 게 문제지 얘가 일을 하면 해요. 그리고 택시 일하는 일을 꽤 오래 보여주거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돈도 꽤 벌어요. 우리 돈으로 쳤을 때 얘 지금 택시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은 버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연출하는 느낌이 좀 잘 치는 사람이야. 이제 그러다가 어떤 아주마이가 이제 길거리에 서서 이제 뭐 행상하고 계신데 거기를 딱 가. 거기 이제 황석정님, 지금은 배우로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저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셨던 황석정님이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셨죠. 그분이 하정우 얼굴 보자마자 도망갑니다. 왜냐? 여기서 하정우 캐릭터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 깡패들도 안 무서워함. 깡패들도 얘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함. 여기 여권 브로커 하는 이 아줌마도 하정우 얼굴만 보면 도망감. 굉장히 집요하고 깡이 좋고 몸도 좀 세고 한 요런 느낌인 것 같아. 면정학도 이 새끼가 마작하다 돈 덜 주고 갔는데도 안 쫓아가. 그냥 이 새끼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야. 존나 독한 새끼야. 그냥 1등급 사냥개. 그래서 가서 내 아내한테 연락 온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석정 배우가 네 안가에 바람났다니까. 안가이가 이제 뭐 와이프 좀 되나 보나 봐요. 바람난 안가에 니한테 돈 붙여줄 일 있니? 사투리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정우가 뭐라 그런 줄 알아? 아주바에 장사하기 싫소. 그러니까 황석정이 엄청 깡 좋아 보이는데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아마도 여기 여권 브로커가 하정우 와이프 소식을 제대로 안 알려주려고 했을 때 하정우가 빡 돌아가지고 이 아줌마 장사하는 거 한번 들어 엎은 것 같아. 시장바다 그냥 다 엎어버린 것 같아. 이 한다면 하는 새끼야 하정우가.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해본다고 전화를 해. 한국서 돈 들어갔나 확인 좀 해봐라. 김구남 리화자가 알았다. 안 들어왔댄다. 확실합니까? 그럼 내 들어온 돈 아니 들어왔다고 사기치겠니? 황석정 배우도 하정우한테 약간 쫄아 있지만 억울한 건 못 참죠. 그래서 황석정 배우가 그래. 내 몇 번을 얘기하는데 네 안가에 바람난 거다. 한국에 돈 벌러 갔다가 거기 한국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거기서 살림 차리는 애들이 한두 명이냐. 포기해. 하정우는 믿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다시 택시 운전을 하고 안가이 본가에 찾아갑니다. 다 근처 사나봐.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 아버지는 미안해서 사위의 눈도 못 쳐다봅니다. 사위 미안하네. 땅만 보면서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하정우 아내의 아빠도 바람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심란하니까 일 다 끝나고 돈 꽤 벌었어. 그 시장 나가가지고 술 한잔 합니다. 그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소주인지 맥주인지 하고 뭐 이렇게 뭐 양꼬치 같은 거 뭐 이렇게 먹고 있어. 이 돈도 아깝죠 사실. 술을 먹더라도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렇게 마트 가서 사 먹어야지 싸지. 여기 가게에서 먹고 있어 술을.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근로소득으로 내 인생을 잘 사는 건 불가능하다. 늦었다 이미. 내가 지금 근로소득으로 20년을 일해봤자 빚도 다 못 갚는다. 내 인생 그렇게 살긴 싫다. 어차피 인생 도박이야. 그럴 바에는 매일매일 버는 돈 전부 도박을 하겠어. 이런 상태인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월급 전액 코인합니다. 주식합니다. 요런 느낌. 모아봤자 거지야. 요런 느낌이에요. 얼추 이해는 가요. 갚는데 한 20년 걸리는 빚이 있어. 심지어 나 때문에 진 빚도 아니야. 답이 없어. 한탕이나 노리자. 이렇게 되는 거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머리로 이해는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술 마시는데 계속 커플만 봅니다. 지나가는 커플들만 계속 쳐다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보고 싶나 봐. 여기에서 돈 때문에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정우는 아내 나오는 꿈도 자주 꿔요. 이게 꿈을 나 같은 스타일로 많이 꾸더라고. 꿈에서 야릇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근데 나랑 다른 거는 아내가 나오더라고. 하정우는 아내가 나오는 야한 꿈을 거의 매일 꿀 정도로 아내가 굉장히 보고 싶은 상태. 애처가지 이 정도면. 근데 어쨌든 경제부 장관이 돈을 들고 날라버리셨어. 그리고 이제 택시 했으면은 그 매일매일 뭐 저거 해야 되잖아요. 뭐 낼 돈 내고 뭐 이거 해야 되잖아. 뭐 받을 돈 받고. 그거 가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잠깐 앉아보래. 사장님이 담배 한 대 빨더니 그나마 이번 달까지만 일하자. 더는 네 사정 봐주기가 힘들다. 이랬는데 하정우 배우의 나는 이런 연기가 너무 좋은데, 여태까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하정우 씨는 눈을 부라리면서 개겼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나 때문에 진 빚도 아닌데. 내 와이프 왜 연락 안 돼? 억울해. 내 와이프 바람 안 났는데. 근데 여기서 택시 사장이 이번 달까지만 일하자. 잘리는데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택시 사장이 진짜 많이 봐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이 새끼 출근 시간도 안 지켜. 맨날 마작해. 손님 많이 태워서 돈을 벌긴 버는 것 같은데 이 새끼 다 마작 갖다 쓰고 갖고 오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계속 써줘요. 근데 또 사장이 또 착해가지고 돈 봉투를 원래 받을 돈 봉투, 월급 봉투 말고 하나를 더 줘. 여건님 뭐 생활비 해라 이러면서. 하정우가 찍소리도 못하고 나오고, 여태까지 이제 들어온 걸 볼 때마다 항상 문 앞에다가 침을 뱉었어. 다른 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문에 침도 안 뱉고 조용히 나옵니다. 진짜로 신세를 많이 졌나 봐. 그리고 이제 월급 받은 돈을 반 정도 나눠가지고 빤스에다 넣습니다. 나머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당연히 깡패가 기다리고 있죠. 하정우는 알고 있었어. 내려가니까 네 월급 받았지. 봉투를 줍니다. 액수를 확인해보고 저 옆에서 다른 깡패도 한 명 내려요. 인상을 막 쓰면서. 왜 내리겠어? 액수가 이게 조금 아쉬우면은 오늘 좀 잡들이 한번 해야 돼. 때리려는 깡패 딱 내리는데 돈 봉투 받은 깡패가 한마디 합니다. 하면 잘하는 놈이 이 새끼 정신 차렸네. 하면 잘하는 놈이 계속 이렇게 하자. 잘했어. 굿보이. 이 새끼가 돈을 하도 안 갚으니까 오늘 좀 꽤 크게 갚은 거야. 이러니까 깡패도 기분이 좋아. 다음 달에도 꼬박꼬박 잘래. 이러고 그냥 가셔. 가고 나니까 구나미는 빤스에다가 월급 반 넣어놨잖아. 보너스도 받으셨고 택시 몰고 또 바로 마작하러 갑니다. 이 새끼는 안 돼. 마작하러 들어가서 돈 다 꼬라요. 마지막 돈 다 꼬라. 마작은 4명이서 하잖아요. 마작의 유명한 속담, 뭐 격언 같은 게 있습니다. 마작은 사람 4명 모으는 게 가장 어렵다. 이 마작이라는 게임이 막 한자로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우리가 하는 막 그림이나 숫자 같은 게 써 있지 않고 좀 어려워 보이니까 마작이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마작이 쉽다 그리고 재밌다 라는 의미에서 마작은 4명 모으는 게 제일 어렵다. 4명만 모이면 존나 재밌게 밤새도록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나머지 3명이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아마도 조선족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이 영화 상에서는. 실제로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딴 중국인이 중국어로 하는 겁니다. 네 돈 없니? 사장, 여기 한 명 오링 났으니까 사람 좀 바꿔줘. 근데 하정우가 좀 꾸물꾸물거려요. 한 판 더 치고 싶은 거야. 사실 돈 다 꼬른 거 안 들켰으면 한 판 더 치고 돈 없으면 그냥 튈 애야. 하정우는 원래 그런 애야. 근데 아쉽게도 돈이 다 떨어진 걸 들켜서 막판을 못 치게 됐어. 하정우는 짜증나잖아. 비비고 있으니까 가라고 이 거지 새끼야 이 조선조가 막 이러면서 이제 쿠사리를 들어. 하정우 참지 않죠. 또 이눈 나오죠. 이눈 나와가지고 마작판 상따리 없고 막 의자 던지고 막 사람들 몇 명이 말리는데 막 다 뿌리치고 막 거의 뭐 미식축구 런닝백처럼 막 뛰어가지고 막 저 패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거를 마침 여기서 면정학이 보고 있어요. 저 안가에 뭐이? 눈여겨봐요.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죠. 아니 얘가 지금 키가 한 185에 머리 반사계, 저 살아있는 눈깔, 돈 없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열렬히 일할 수 있는 상태, 깡, 맷집 등등등, 얘는 내가 일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이야. 그래서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정우는 이제 오늘도 망한 채로 집에 와서 또 맥주를 뒤지게 처마십니다. 얘 맥주 너무 많이 마시는데 맥주 비싸지 않나? 보통 돈 없으면은 더 싼 술 먹지 않아? 맥주 비싸니까. 맥주를 한 7, 8병 까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 사진 보면서 분노에 차서 잠이 드는데 또 야동을 꿉니다. 근데 여기서 감독이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한 장면이 여긴데, 여기 하정우의 꿈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는 하정우와 하정우의 처가 아니에요. 하정우의 처와 바람난 한국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정우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아내가 바람 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악몽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처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처가 탈락. 그리고 이제 또 깡패들이 왔는데, 깡패들이 보통 하정우 샤대기를 때리면서 깨웠잖아. 오늘은 웬일인지 좀 부드럽게 깨워주네. 그리고 악몽 꿨니? 꿈은 반대라더라. 네 오늘 좋은 일 있다. 이러면서 이제 따라와 보라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면정학이 있습니다. 면정학이 개를 많이 키워요. 시장에서 개 장수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 깡패들이 데리고 왔잖아. 중국 깡패가 면정학한테 이제 데려왔어. 말하면서 약간 인정 욕구가 보입니다. 데리고 왔으니까 면정학한테 잘 데리고 왔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느낌이에요. 딱 연기가. 근데 면정학이 저 가 있으라, 내 얘기하고 보낼 테니 가 있으라고 이렇게 좀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중국 그 깡패가 굉장히 기분이 상한 발걸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돌아서서 가는 중국 깡패들을 보면서 면정학이 욕을 해요. 이 뻘놈들. 면정학이 저 중국 깡패들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마도 이 연변 지역에서 중국인 분들하고 조선족 분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경향이 좀 있나 봐, 경우가. 그리고 여기서 좀 면정학이 이걸 뭐 애국심으로 불러야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중국인 깡패들을 좀 싫어하면서 욕하는 것도 있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조선족이거나 뭐 한국 계열인 분들이고, 또 여기서 돈 얘기를 하는데 너 빚이 얼마니? 6만 원, 6만 원이나 받아 처먹어 막 이러면서 돈 그 단위를 원으로 얘기를 해요. 6만 위안이거든.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6만 원이라고 해.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면정학도 네 안가에 바람났다고 막 얘기해. 하정우가 듣기 싫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얘기 다 듣고 가라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차에 태우고 문단속까지 딱 마치더니 네 한국 가서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그 얘기를 들은 하정우가 농담 아니고? 농담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어차피 이따위로 살아서는 돈 못 갚아. 그럼 자꾸 개를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나왔던 개도 그렇고 여기 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생이 개 같다 이거예요. 어차피 택시 운전해서 네가 여기서 돈을 어떻게 다 갚냐, 그거를 못 갚아. 이 통장에 지금 5만 얼마 들어있는 거 보이지? 너 일하고 오면 내 이거 비밀번호 알려줄게 이러면서 통장도 주고, 너가 이 돈 받아가지고 빚 다 까고 새 인생 시작해라.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돈 별로 없을 때 뭐 통장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있고 막 이럴 때, 일은 오래 했는데 월급 받아도 하루 이틀이면은 뭐 계좌이체로 어쩌고 저쩌고 다 빠져나가고 뭐 한 5, 60만 원 남고 막 이러면은 이걸 어느 세월에 뭐 저축을 하고 뭐 내 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언제쯤 좀 인간답게 살아보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빚이 있을 때는 진짜 나 통장에 막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요. 빚만 없어져도 내 통장에 0만 찍혀 있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쳐 자고 싶고 이런 인간의 이 멘탈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요걸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제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꾸 자기하고 타협을 하려고 해. 내가 어디 쇼츠 보다가 성공학 강의 막 요새 많이 나오니까 좀 보다가 그냥 넘기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뭐 자기가 5개인가 알려준다면서 첫째, 원래 넘기려다가 첫째만 들어볼까 하고 들었는데 네 돈인 것만 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이랬는데, 통장에 진짜 찍히기 전까지 네 돈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일주일 뒤에 월급날인데 3일 뒤에 월급날인데 이러면서 미리미리 돈 쓰지 말라 이거예요. 미리미리 카드 긁지 말라 이거예요. 월급 타면 갚아야지 이러지 말라고. 이게 다 빚지는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서 안 좋은 소비 습관이 생기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저축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새 리볼빙이나 이런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 추세가. 그 얘기 듣고 공감했죠. 이미 돈을 번 다음에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하기로 했어. 본인 엄마 집에 가서 애기 한번 보러 갑니다. 가니까 이제 엄마는 막 짜증을 내요. 엄마도 얘기해. 네 안가에 바람 났는데 니도 새장가 들어라 막 이러면서. 하정우는 애기 귀를 막으면서 애기 듣고 있는데 별말도 안 해요. 근데 엄마는 뭐 알지도 못하고 엄마가 하정우한테 자꾸 야 너도 한국 가서 돈 벌고 너도 보란듯이 한국 여자랑 결혼해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포기하고 싶어져. 제가 이제 엄마를 좀 탓하듯이 얘기했던 게 예전에 뭐였냐면 우리 집이 지금 다 쓰러져 가고 빚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 그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 집이. 그때 엄마가 나한테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다, 너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의사 변호사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아예 놨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아예 안 하게 된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정우 지금 빚 때문에 지금 뭐 장기 기증하게 생겼고 지금 맨날 깡패들 찾아가서 귀싸대기로 아침을 맞고 있는데 너도 보란듯이 한국 가가지고 돈 벌어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뭔 소리야 이게. 한국을 누가 보내주는데 뭐 수영 쳐서 가? 엄마들이 뭐 좋은 또세에서 하는 거 나도 알아. 잘 되라가는 얘기인 거 알고 위에서 하는 얘기고 다 알고. 근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자식들이 엇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정우는 와이프 또 바람나는 꿈 또 꿔. 이 정도면은 지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싶은 거 아니야? NTR 아니야 이거? 참고로 이제 여기 하정우 아내분으로 나오는 역할인 분, 이분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괜히 했어요. 실제로 안타까우신지 알 수가 없고, 이 영화에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든 게 이 영화에서 한 1분 정도 나오시는데 그 1분이 배드씬하고 처맞는 씬, 그리고 스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한 5초 정도, 한 5초 정도 빼고는 처맞는 거하고 배드씬밖에 안 나와. 굉장히 안 좋게 소모되셨어 배우로서.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좋은 역할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하정우가 이제 다음날 면정학을 찾아가니까 종이 주면서 외워라 하니까 서울시 강남구 어쩌고 저쩌고 이제 주소가 써 있어요. 다 외워. 하정우가 한 5, 6초 보더니 종이를 다시 줘요. 다 외웠다는 거죠. 하정우가 하면 하는 애야. 야 연변에서 이 정도면 문무견비야. 생판 모르는 주소야. 아니 무슨 연변시 뭐 나륜구 뭐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 강남구 어쩌고 저쩌고 서울 주소야. 그거 5, 6초 만에 외워서 그냥 줘. 그리고 영화 끝날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거기다가 키 185에 깡 좋지, 튼튼하지, 머리 좋지, 뭐 다 가졌어 얘는. 얘가 지금 어디 단추가 좀 잘못 끼워져서 그렇지, 만약에 얘도 어디 어렸을 때부터 깡패 생활 했잖아. 지금 면정학하고 지금 어깨 나란히 하래야 실제로. 여기서도 면정학이 너 이거 이자 불면 네 가족 다 죽이 삔다 협박을 하거든. 하정우 그거 듣자마자 여기 지금 깡패 대장이 얘기하는데도 지지 않기. 그리고 주소 적힌 종이 태워버리고 여비로 3,000위안,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일주일이면 50만 원이면 충분하긴 하죠 사실. 그리고 57,000위안은 통장에 넣고 일 끝나고 오면 비번 줄게. 안 주죠. 뻔하지만 안 줄게 뻔하죠 이거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여기가 굉장히 촌이었나 봐. 뭐 기차를 한 세월을 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좀 도시 같은데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요. 버스 타고 나와서 또 택시를 타요. 택시 내려가지고 어디 또 존나게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상한 배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뭐 배에서 막 죽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실어올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겹겹이 데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살면 노예로 쓰는 거고, 진짜 무슨 가축 데려오듯이 심했어 그거는 진짜.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진짜 썩어가는 배에다가, 배 지하에다가 사람 수십 명 밀어 넣어가지고 몇 박 며칠 동안 뭐 밥도 물도 안 주고 그냥 한국으로 가는 거야. 물론 그냥 바다에다 버려버리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 하정우는 견뎌요. 이게 이 영화에서 앞으로도 나오지만 하정우는 인자강입니다. 100% 인자강이에요. 얘는 다 버텨. 잠을 못 자, 밥을 못 먹어, 매를 맞아, 다쳐, 장거리 행군을 해야 돼, 싸워야 돼, 다 버텨. 인자강이야. 이거 제가 아내하고 이 영화 보면서 와, 우리는 저거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동의했습니다 서로. 저도 뭐 몸이 좀 강해 보이는 면이 좀 있지만 제가 인자약이에요. 약간 잔병치레가 좀 많고 면역력도 좀 약하고 좀 이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까지 어쨌든 왔어. 그리고 이상한 방에다가 또 수십 명을 재웠어. 방에 이불 펴져 있는 거 보니까 한 20 몇 명이 잤어. 이 방에서 테트리스처럼 잤어. 근데 있나 보니까 혼자야. 놀래. 그 말인즉슨 하정우 거의 기절하듯이 잤다는 거죠. 인자강이야. 여러분 같으면은 다른 나라로 불법 이민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어딘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낯선 곳에서 잠이 드는데 깊게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죠. 존나 의심 들고 막 이러잖아.
알바노. 하정우는 그냥 코 골면서 존나 잘 자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혼자 잤어. 일어나니까 이제 뭐 살만하죠. 인자강 특 하루만 잘 자도 다 회복됨. 나와가지고 슥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네. 밥은 먹어야죠. 몇 박 며칠을 거의 위장을 토할 것처럼 배멀미를 한 다음에 밥 주니까 또 잘 처먹어. 양푼으로 먹어요. 뭐 한국 음식이고 나발이고 입에 안 맞고 이런 거 없어. 다 잘 먹어 이 새끼는. 얘 진짜 군인이나 경찰 같은 거 했으면 진짜 잘했을 거야. 일이 좀 안 풀려서 그렇지. 여기서 주소 같은 거 이렇게 주고, 너 일하고 일주일 뒤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여기로 와야 돼. 너 안 오면 중국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울산이거든요. 근데 좀 전 놀랬던 게 뭐냐면은 제가 심지어 이번에 영화 보면서 알아챘어. 저는 당연히 황해로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해로 왔나 봐. 어떻게 왔지? 그 북한이 있잖아. 존나 돌아서 오나 이렇게? 그게 너무 신기했어. 뭐 어떤 경로로 왔는지 영화에 나오진 않습니다. 저 감독 성격상 저것도 조사한 걸 토대로 했을 때 100%죠. 나홍진 감독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할 리는 없고 분명히 이 루트로 밀입국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할 일을 하러. 여기서 하정우가 또 일을 잘하는 애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 사람이에요.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처음 가봤어. 처음에 어디 뭐 오사카 같은 데 누가 떨궜어. 너 도쿄 가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거기서 신칸센 끊고 잘 갈 수 있습니까? 역에 가가지고 스미마센 도쿄 신칸센 난데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언어가 좀 자유롭다고 한들 하정우는 버스표도 한 번도 안 맥히고 한 방에 사요. 주소 다 암기, 뭐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막 이런 처음 보는 터미널 와서 기차표도 잘 사고, 나 같으면 잘못 사서 막 부산 가고 이랬을 텐데, 얘는 진짜 경찰이나 군인 같은 거 됐으면은 높이가 쓰레야. 그리고 어디 다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그냥 표지판만 봐서 다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해야 될 곳에서 가장 싸 보이는 여관 같은 걸 구해서 가자마자 뭘 하냐, 달력을 찢어서 자기가 외워놨던 주소를 적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야.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가 연변 사람이야. 서울 강남구에 처음 왔어. 돈도 한 50만 원 있어. 뭐 할 거야? 밥도 좀 먹고 구경도 좀 하고 싶지 않겠어? 곧장 여관 구해서 달력 찢어가지고 주소 딱 씀. 완전 뭐 전문 킬러야 얘. 택시 타고 가서 그날 바로 남자네. 너 같은 애들은 말파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주소에 가봐요. 가보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주소를 가봤는데 일단 6층짜리 건물이고 회사도 있고 사람 사는 집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빌라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어디에 사는지 알 길이 있나. 그래서 여기저기 슥 이제 한번 둘러보고 막 하는데, 그런 거 아세요 혹시? 6층짜리 건물인데 엘베가 5층까지만 작동을 해요. 6층이 안 돼. 5층에 내려보면은 철문이 되어 있고 6층에 사람이 살아. 엘베가 거긴 안 가. 보통 이제 주인이 그렇게 살죠. 그러면은 이 건물 출입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니까 우리 집도 누군가 이렇게 슬쩍 올라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이 건물 주인 같은 분들이 주인 세대에 살 때 계단에다가 철문을 설치해가지고 아예 막아버리죠. 요게 생각보다 꽤 많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6층이라 쳐. 엘베가 6층까지 오긴 해. 근데 6층에서 내려보면은 바로 눈앞에 철문이 있어요. 그래서 집 주인은 엘베 6층에서 내리자마자 그 철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인 거야. 이렇게 좁은 데가 있어. 엘베부터 철문까지. 여기는 엘베부터 철문까지가 길어요. 제가 예전에 좀 안타까운 사건 얘기를, 외국 사건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호수를 좀 잘못 기억해서 5층 눌러야 되는데 6층을 누른 거야. 6층 누르고 딴 생각하고 막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다가 띵 하니까 내렸는데 머리에 팍 뭐가 박히는 거야. 뭐야, 앞에 철문이 있는 거야. 씨발, 잘못 내렸다. 나 5층 내려야 되는데. 뒤로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버렸어. 그래서 엘베 내려감 키를 눌렀어. 안 눌러져. 그러니까 이게 도둑 방지용으로 6층에 사는 그 집 주인이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리게 해놓고 자기 집에서만 엘베가 눌리게 한 거야. 그 사람이 엘베 문하고 그 철조망 사이 틈이 50cm인가 밖에 없었대. 거기에서 3박 4일인가 거기 갇혀 있었어요. 엘베도 안 열리고 앞에 철문도 안 열리고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아무도 없어. 왜냐면 5층은 우리 집이야. 6층은 남의 집이야. 근데 6층이 그때 하필이면 여행을 갔어.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으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이 헬스를 하셔야 돼요. 헬스를 하시면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 수 있습니다. 열면 뭐해, 엘베가 안 오잖아 형. 영화 안 봤냐? 탐 크루즈 영화, 성룡 영화 안 봤냐? 엘베 문 억지로 열면 어떻게 돼요? 밑에 엘리베이터 있잖아.
엘베 뭘로 연결돼 있어? 줄로 연결돼 있지 새끼야. 줄 타고 내려가야지. 헬스 했으니까. 풀업 괜히 했어? 줄 타고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내려가는 건 쉬워. 손에 화상 좀 입으면 돼. 솔직히 에라 모르겠다고 씩 내려가면 돼. 그냥 손에서 고기 삼겹살 냄새 좀 나는 거고. 엘베 천장에 도착해. 엘베는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빵꾸 구멍이 항상 있어요. 그 열려. 그 열고 밑으로 내려가면 돼. 물론 그때 내려가면 엘베 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러면 이제 조로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손 좀 보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사이즈 보면서, 여기도 보면은 이게 감독판이 확실한 게, 여기서 지금 뭐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있거든? 근데 원래 원본에서는 이 삼겹살 먹는 씬이 없습니다. 바로 편의점에서 라면 먹죠. 근데 여기서 한참 봤어. 그래서 쫓겨납니다. 다 드셨으면 좀 나가라고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밤이 돼서 이제 편의점 가서 그 유명한 씬이 나오죠. 지금 빨리 가서 핫바를 좀 사오고 싶을 정도로 이 씬을 좀 살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아 존나 배고프네. 구나미 세트라고 불리던 컵라면하고 핫바 편의점에서 야무지게 먹고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아직도 그 타겟이 집에를 안 와. 새벽인데 거의 아침이 될랑말랑 하는데, 구나미가 일단 집에 갑니다. 걸어서 가요. 옷도 되게 춥게 입었고 해가지고 조금 짠한 기색이 여기서부터 좀 나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시장에 가서 레옹 코트를 삽니다. 시계도 사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단해. 정확하게 본인한테 필요한 일만 합니다. 하정우한테는 한 가지 미션이 더 있죠. 숨겨진 미션, 히든 미션. 와이프를 찾아라. 그래서 중국인들이 좀 많은 거리 혹은 뭐 아내가 어디서 일했는지를 알고 있을 테니까 거기 주변으로 가서 양꼬치 집으로 가서 양꼬치를 하나 시키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종업원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여자 아냐고. 그러니까 종업원도 조선족 분이신데 자기는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사장님이 이따 오시니까 한번 물어봐라. 사장님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압니다. 뭐 어디 뭐 거봉동인지 뭔지 거기로 일자리 옮긴다고 하던데, 가리봉동. 왜 연락이 안 돼? 여기 지금 실제 부부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여기 장사가 되게 잘 되거든요. 거의 만석인데 다 남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바람 피는 거야. 하정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 네 안가에 바람 났다고. 이 아저씨도 얘기해. 바람이 났을 거다. 여기에서 조선족 사고 치면 바로 추방당하니까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양꼬치나 먹고 집에 가라. 그래서 와이프 못 찾고 다시 한 오후 저녁 8시쯤에 하정우가 여기서 앞에서 이제 또 한 새벽 3시까지 기다립니다. 또 안 와. 아무도 안 와. 이 새끼 집에 안 들어오나? 별장이야? 그래가지고 뭐 다시 올라가서 막 철문도 한번 열어보려고 연병을 하고 막 찌랄 떨다가 막 하면서 이제 내려옵니다. 엘베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곽도원이 문을 잠그고 있어. 그러니까 곽도원이 여기 건물주야.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제일 늦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하시는 일이 약간 좀 어두운 일이야. 그러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본인이 들어오면은 샷다 내리고 안에 유리문도 잠가요. 그럼 당연히 안에 이제 회사는 전부 다 이미 퇴근했지. 새벽 지금 3시 몇 분인데 샷다 내리고 문 잠그고 있는데 안에서 이상한 애가 나오네? 이러면 여러분 보통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라죠. 근데 곽도원은 어이구 깜짝이야. 대사는 아이고 깜짝이야인데 눈깔은 너 뭐야 뻘 이런 눈이에요. 왜냐면 곽도원 씨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유도 선출. 하정우가 뭐 키 185에 뭐 파이팅 있게 반삭을 하고 오든 말든 별로 겁이 안 나. 옛날에 그 최민호 선수가 뭐 어떤 여자가 뭐 자기 남자친구 185에 막 복싱 배웠는데 막 최민호 이깁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최민호 씨가 남자친구 데리고 태릉 한번 놀러 오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곽도원은 심지어 중량급이야. 중량급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면은 사람 가지고 재밌는 거 많이 찍을 수 있지. 그래서 하정우 같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서 나오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정우가 애드립이 막혔어. 한 번씩 그래. 하정우가 지금 계속 똑띠였잖아. 모든 일을 다 잘 해내고 있었어. 빚 갚는 거 빼고. 근데 너무 당황을 하니까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을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되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곳에서 갑자기 만나버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애드립이 막혀가지고. 근데 곽도원 아저씨가 위아래로 이렇게 슥 훑어보고 아 조선족이야? 갑자기 표정이 좀 풀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곽도원 아저씨의 운전기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최소 태릉 출신이야. 국가대표 상비군 이상 출신이야. 딱 봐도 최소한. 인상이 죽여. 곽도원 아저씨 바디가드야. 전직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은메달 리스트의 바디가드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알겠죠? 들어와가지고 너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냅둬. 조선족이래. 조선족. 나의 적은 가리봉동파, 대림파,
우리나라에 있는 뭐 무슨 파가 문제인 거지 조선족은 내 적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손님들이지. 그래서 괜찮아. 춥다고 여기 들어있지 마. 그리고 나가는 하정우를 잡아가지고 뭐 한 5만 원 쥐어주면서 추우면 저기 찜질방 가서 자. 착해 사람이 진국이야. 안마방에서 번 돈으로 이거 조선족 다 먹여 살린다. 그냥 추워가지고 그냥 떠도는 조선족으로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하정우 가고 나니까 다시 샷다 내리고 문 잠그고 올라가. 여기서 하정우가 다시 이제 똑똑한 머리를 발휘를 하는 게 그 곽도원 아저씨가 이제 올라가는 거를 건물 밖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봅니다. 계단으로 올라서 가는데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불 센서가. 곽도원 사장이 올라가면 그 운전수가 밑에서 담배 태우면서 기다려요. 우리 대장님 안전하게 귀가하시는지 체크한 다음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저 안에 숨어 있다가 곽도원을 담갔어. 근데 우리 사장님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 센서 등 일정 시간마다 7초마다 그 켜지는 그 센서 등을 운전기사가 확인을 하는데 불이 안 켜지네? 혹은 불이 안 꺼지네? 이상하잖아요. 기사가 올라와 볼 수 있잖아. 그래서 하정우가 요걸 계산을 합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구남이 얘는 진짜 군인이나 경찰 했어야 돼. 정말 잘했을 거야. 얘 진짜 서장까지 간다 얘 진짜. 아니면 뭐 최소한 기동수사대 에이스까지 간다 얘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바로 또 달력 찢어가지고 한자로 막 갈깁니다. 몇 시에 귀가하고 샷다 내림 운전수 보디가드 있음 쓴 다음에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막 몸을 풀어요. 이거 좀 싸움 좀 하게 생겼네. 왜냐면 보디가드가 진짜 세게 생겼어. 근데 이러쿵 저러쿵 해서 벌써 날이 한 사흘째 지나갑니다. 곽도원네 건물에 가서 타이밍 계산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해요. 진짜 계속 흉내를 냅니다. 4.5층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곽도원이 올라오면은 달라들어 배를 이렇게 여기다 눕힌 다음에 빨리 올라가가지고 저 종이 뭉치로 6층 센서 던져가지고 센서 딱 켜고 이러면 센서 켜지는 거 보고 기사는 돌아갈 거고 돌아가고 나서 난 도망가면 된다. 아차차차 손가락 했다는 증거로 엄지손가락 잘라오라 그랬지. 손가락을 잘라온다. 이렇게 탁 시뮬레이션을 탁 해요. 행동까지 다 해.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오류. 곽도원이 유도 국가대표 선출인 걸 모름.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이 진짜 좀 아무리 하정우가 똑똑하다 그래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큰 실수, MG를 자르는데 한 방에 잘라. 엄지를 어떻게 한 방에 잘라. 이씨. 뼈야 뼈. 이거 뼈를 어떻게 한 번에 잘라. 부엌칼로 하는데 못 자르죠. 근데 시뮬레이션 한 번에 탁 챙겨서 감. 나중에 이제 MG를 커팅을 하시는데 한 세월 걸립니다. 참고로 예전에 유튜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정말 뭐 수위라는 게 없을 정도로 5만 영상이 다 올라왔고, 제가 최근에 뭐 옛날 유튜브 심해 영상 해가지고 막 뭘 봤는데 모자이크 돼가지고 진짜 뭔지는 못 보고 뭐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는 거 대충 이렇게 봤는데 막 손을 벌려서 보여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거든. 거기 나왔던 것 중에 나는 실제로 본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떤 야쿠자가 손가락 자르는 방법 강의로 올렸다니까. 뭐 스쿼트 강의도 아니고 발을 어깨 너비로 섭니다. 힙을 뒤로 살짝 돌립니다. 힙힌지를 복압을 유지하며 척추를 바로 세우며 앉습니다. 일어납니다. 뭐 이런 스쿼트 튜토리얼도 아니고 어떤 야쿠자가 나와가지고 곤방와 흑자 헤루스 데스, 오늘은 손가락 자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우리 야쿠자들은 실수를 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는 그런 멋진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저도 실수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멀쩡한 이 오른손 중에서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막 야쿠자가 된 친구들이 손가락을 잘 자르지 못해서 많이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이 새끼손가락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 고무줄로 묶어 10분 정도 두세요. 귀찮다고 3분 4분 하시면은 나중에 많이 아픕니다. 피도 많이 나고. 10분을 묶어 여기가 검푸르딩딩해져. 사시미 같은 걸로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시미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고무줄로 묶어놓은 손가락을 바닥에 대고 일자 드라이버로 관절 사이, 여기 아닙니다. 여기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일자 드라이버를 대고 한 방에 안 하면 힘듭니다. 한 방에 끝나고 나시면은 그 무슨 골무 같은 것도 딱 껴요. 없어진 손가락 대신해가지고 짜란.
이거 튜토리얼이 유튜브에 올라왔어. 옛날에는 검열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하필 봐버렸죠. 아무런 모자이크도 없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연변은 유튜브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봤나 봐. 그래서 MG를 무슨 부엌칼로 한 방에 자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절대 안 잘리죠. 그래서 종이 뭉치 던져가지고 저기 센서 켜는 것까지 다 연습을 하고 내려오는데 임예원 배우 교수 부인분을 맞닥뜨립니다. 맞닥뜨리고 뭐 별건 없어요. 그냥 5층에서 내리는 걸 확인하면서 아 씨발 가족이 있구나. 곽도원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가족이 있네. 좀 어쩌면 골치 아플 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아마 내일 정도에 일을 해내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오늘 반드시 와이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아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수소문을 막 합니다. 가리봉동에서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있을 법한 데를 막 탐문 수사를 해요. 얘는 경찰을 했어야 돼 진짜. 그래서 어느 호프집 사장님한테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얘 화자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듣는데 여기서 일했었는데 일식집에 횟감 대주는 수산업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좋은 자리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다른 데로 취직하러 갔어. 생선 싣고 다니는 트럭 있어. 그 여기 자주 오니까 한번 봐. 심란하죠. 안 그래도 지금 모든 사람이 바람 폈을 거라고 하잖아. 왠지 그 수산업자하고 바람 폈을 확률 58,000%. 생선 트럭을 기다리면서 어묵을 드세요. 하정우 씨가 매우 맛있게 드시죠. 아 나도 지금 어묵 하나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묵을 먹고 있는데 수산 트럭이 옵니다. 그래서 어묵을 가로로 먹으면서 가요. 갔는데 한 50대쯤 돼 보이시는 머리가 많이 카파스러운 아저씨가 주차를 하고 내려. 하정우가 그 골목에서 어묵 먹으면서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소갈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가요. 웬 쫄았어. 쫄만하지. 하정우 왁구 좀 봐봐. 지금 머리에 까만 골무 썼지. 레옹 자켓 입었지. 키는 한 185 되지. 얼굴 피부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완전 파이팅 있게 산 게 딱 보이지. 딱 봐도 지금 사막 같은 데서 살았어. 피부 질이 그래. 근데 가가지고 어이 이 여자 아오. 이러니까 아저씨가 사진을 보더니 모르는데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슨 빡! 그만. 존나 쳐맞죠. 사진을 본 표정만 봐도 알아. 이 여자 아는지. 뒤지게 맞고 이 여자 집 어디면지 아우. 집을 알려줘. 집에 가봐. 처음에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하정우가 긴장을 해. 하정우 긴장한 게 딱 2번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을 하기 직전에. 그리고 이 와이프 집 문 두드릴 때. 와이프를 보고 싶었고 원망했고 밉지만 사랑했고 애증이었어. 막 만나면 진짜 막 줘 패고 싶어. 집에 돈도 안 보내고. 그래서 나 힘들고. 근데 막상 와이프 잡으러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와이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떨려.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해요. 근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와이프가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빼박 내 와이프 집이 맞아.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아이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집안이 다 때려 부사져 있습니다.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옆집 여자 어디 매간 줄 아오?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폐기에 쫄아가지고 한 1시간쯤 전에 어떤 남자하고 대판 싸우더니 뭐 조용해졌다. 나가가지고 뭐 좀 찾아보고 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잠깐 기다려 봅니다.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침이 되도록 안 와요. 그리고 수산업자 새끼가 좀 그랬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수산업자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 이제 꺼져 있고. 그래서 명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사정이 좀 생겨서 그런데 며칠만 말미를 더 줄 수 없냐.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뱃날 정하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네 제대로 안 하면은 쓸데없는 짓 하면은 네 가족은 큰일 난다. 지금 바로 사람 보낸다. 바로 전화 끊어버려요. 면정학이 딜을 잘 쳐. 그래가지고 막 환장하겠는 거야. 지금 날짜는 아마 내일이 마지막 날일 겁니다. 날짜는 이제 하루 이틀 남았지. 와이프 못 찾았지. 막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집에 가서 이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한 5, 6만 원 주면서 피 같은 돈인데 만약에 내일 옆집 여자 돌아오면은 몇 시까지만 좀 잡아줘라. 어디 못 가게. 내가 몇 시에 꼭 오겠다. 이러고 이제 부엌 하나 챙겨서 갑니다. 이제 뭐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곽도원 씨 이 건물에 회사가 있고 이제 회사원들 출퇴근하는 모습도 이제 자주 잡히는데 이 회사원분들이 실제로 여기 회사 분들이래요. 실제 이 건물에 있는 이 회사의 직원분들이래요. 예, 감독이 여기 영화 이렇게 찍는데 출퇴근하는 이 회사원분들 좀 찍을 건데 좀 찍어주실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들 하셨대. 자기 영화 나올 수 있다고. 심지어 추격자 감독 아저씨 영화에 나올 수 있다? 개이득이죠. 그래서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회사원들 다 퇴근했고 이제 새벽은 뭐 한 2, 3시 됐겠죠. 그래서 이제 곽도원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위에 갑자기 그 센서 등이 막 켜지네? 그래서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누가 봐도 조선족 같아 보이는 2명이 그 올라가는 거야. 한 명은 막 망도 보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정우는 나 오늘 안 하면 안 돼? 나 내일 중국 가야 되는데? 오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있는데 곽도원이 와요. 곽도원 차가 멈추고 BMW가 기사가 문 열어주고 샷다 올리고 샷다 내리고 문 잠그고 곽도원 아저씨 올라가고 기사 아저씨 담배 불 붙이고 센서 켜지는지 보고 곽도원 아저씨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하고 막 난리가 나. 밑에 기사가 들었을 거 아니야. 기사가 바디가드잖아. 위에 뭐 소리 났으면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사장님 모른 척해. 그러니까 이게 하청을 2군데다 준 거야. 하정우한테 지금 이 일을 줬는데 곽도원 죽이라고 다른데 또 하청을 줬나 봐. 위에서 막 난리가 나. 막 칼 들어오고 막 손으로 잡고 막 손 빼고 막 유도했으니까 업어치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막 운전기사는 밑에서 심란한데 곽도원이가 이제 업어치기 같은 거 해가지고 유리창이 막 와장창 깨져서 유리덩어리가 막 떨어져요. 이거 이제 운전기사도 이제 큰일 났어. 운전기사는 지금 배신한 게 100%죠. 사장님이 좀 죽어야 되고 운전기사는 오히려 망을 봐주고 있는 꼴이죠. 근데 위에 지금 일이 잘못된 것 같아. 원래 이 양반 국대 출신이긴 한데 지금 맨날 술 처먹고 지금 싸움도 못해. 계단에 숨어있다가 올라오면 슉슉 끝내고 나면 밑으로 내려와. 빨리 도망가 너넨.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라이벌 조직한테 뭐 피습을 당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해놨겠지. 거기도 시뮬레이션 하셨겠지. 근데 곽도원 아저씨가 싸움을 잘해버리는 거야. 유리 깨져서 와장창창 막 하고 이러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 났으면 어디서 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경찰을 이제 한 10분 안에 와. 그래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존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떨어져 위에서 차 위로 꽝. 곽도원 아저씨가 업어치기로 날린 거야. 이 양반 쎄. 그래서 운전기사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막 한 명은 보냈지만 나머지 한 명하고 진짜 막 그냥 거의 이제 지옥에서 싸우면 이런 느낌일 거야. 나는 이 나홍진 감독의 이런 면이 굉장히 좋은데 당연히 영화의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인공이 뭐 유도 선출이고 막 이러면 싸울 때 막 멋있게 주먹 오는 거 막 잡아가지고 업어치고 막 이런 걸 많이 상상을 할 텐데 막상 진짜 펌피가 일어나고 심지어 그게 급습으로 일어나면 개싸움 되기 다반사죠. 그 사람이 뭐 진짜 복싱을 뒤지게 오래 했거나 이렇게 타격기를 오래 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나오고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리고 현역에서 많이 떠나 있었다면은 개싸움 나죠. 위에 가면은 막 개싸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도 올라가니까 하정우도 뛰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위에 막 보면서 막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부엌칼 들고 막 올라가. 위에가 어떤 상황일지 예측이 안 되니까 내 적이 누군지를 몰라. 지금 피하 식별이 안 돼. 나는 곽도원을 죽여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조선족 2명이 곽도원을 죽이러 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편은 아니잖아. 어쩌면 내 먹잇감을 뺏는 거일 수도 있잖아. 거기다가 운전기사가 올라갔어. 운전기사의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곽도원을 안 지킬 거다. 나랑 같은 편이다. 확신이 없는 거죠. 몇 명이 내 적일지 알 수가 없고 위에서 지금 곽도원 아저씨가 쌩쌩할지 아니면 아픈 상태일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위에는 지금 사람이 3명 있고 내 편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굉장히 쫀 채로 올라가고 있는데 피가 수도꼭지 튼 것처럼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계단 끄트머리에 곽도원 아저씨가 누워있어. 거의 가셨어. 힘들어. 그걸 갖다가 운전기사가 여기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칼로 이렇게 무슨 진짜 돼지 도살하듯이 곽도원 아저씨의 명을 끊어버립니다. 또 곽도원 아저씨랑 눈이 마주쳐 하정우가. 곽도원 아저씨는 죽고 목을 찔렀던 운전수가 하정우랑 눈 마주쳤어. 하정우 딱 봤는데 칼 들고 있네? 이 새끼 뭐지? 이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하정우가 이때 좀 쫄리잖아 사실. 얘도 지금 사시미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해가지고 막 아드레날린 막 돌파 끝판왕이야. 막 다가와 칼 들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그러면은 내 같은 편이요. 내도 저 죽이러 왔어. 내 손가락만 가져갈게요. 하면 되잖아.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니까 이 아저씨는 내가 사람 죽이는 걸 봤는데 가만 냅두겠어요? 와서 공격을 하죠. 하정우 쫄아가지고 칼 떨어뜨리면서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칼 맞을 뻔 하는데 다행히 겨우 이제 손목을 잡아가지고 막 힘싸움을 하는데 하정우가 힘은 더 세. 하정우가 진짜 인자강인 게 뭐 싸움 뭐 그렇게 뭐 기술 같은 게 없어요. 근데 힘이 세 애가. 앵겨 엉키다가 헤딩으로 코 부러뜨리고 아저씨 빡 돌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힘이 하도 좋으니까 밀어버렸는데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네.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죽은 걸로 보여요. 대리석 계단에 한참 굴러서 떨어졌는데 포즈가 이상해.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포즈가 아니야. 하정우가 힘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이제 하정우는 얼떨결에 이제 보스를 잡고 이제 얘는 이제 MG를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MG를 이제 아이템을 이제 주우려고 하는데 존나 안 주어지죠. 이거 써는데 한 세월 걸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겨우 썰었어. 한 1분 걸려서 썰었어. 썰어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까 그 곽도원 와이프가 밖에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기 또 계단에서 유도 연습에 낙법 연습에 어머! 봐버려 하정우를. 그래서 하정우가 튀려고 하는데 밑에서 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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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가 돌아버려. 그래서 6층에 있는 곽도원 집으로 일단 들어가. 도망가려고 해봐. 잘 안 돼. 해서 창문 타고 내려가서 아래층에 있는 회사로 들어가. 경찰들이 막 옥상에 와가지고 야 임마! 거기서! 쓰겠냐? 존나 도망가죠. 그래서 회사 들어가가지고 막 반대편으로 또 나오고 막 난 여기 경찰 연기가 진짜 백미 중에 백미였다고 생각하는 게 뭐 우리나라 경찰분들 정말 노력하시고 이런 거 압니다. 경찰분들 비하하려는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근데 경찰 생활을 하시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팔딱팔딱 뛰어서 도망 다니는 걸 보는 경험을 하는 경찰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경찰분들이고 이론으로는 안다 하더라도 지금 용의자가 팔딱팔딱 뛰어다니는데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나홍진 감독이 이 연출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경찰들이 정말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뭐 동네 축구 뭐 공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듯이 막 알같지도 않게 난장판으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3층에서 경찰차 위로 뛰어내리고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안 다쳤어요. 하정우는 인자강입니다. 그래서 경찰차에서 뛰어내려서 보통 이제 뭐 십자인대 같은 게 나갈 법도 한데 옆구리만 좀 아파. 아우 경찰 한 두세 명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정우를 덮쳐요. 근데 하정우가 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바로 다 나가 떨어져. 하정우가 경찰들 4명 날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경찰도 뛰어요. 경찰 지금 10명 뛰어옵니다. 하지만 하정우가 더 빨랐죠? 하정우가 여기서 막 사람들 뿌리치고 뛰어가는데 이거 진짜 NFL에서 스카우트 해가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럭비팀에 들어가야 돼. 존나 뿌리치면서 뛰어가는데 아무도 못 잡죠? 힘도 하정우가 제일 세, 스피드도 하정우가 제일 빨라, 스태미너도 하정우가 제일 좋아. 거기다가 도망가는 루트 짜는 게 예술이야. 막 경찰 차도 쫓아오고 있거든. 경찰 차한테 잡힐랑 말랑 할 때 골목 들어가고 막 골목을 들락날락 막 그냥 막 호나우진유처럼 막 그냥 현란하게 막 도망을 댕겨. 그래서 결국 끝까지 쫓아오던 경찰차도 사거리에서 옆구리를 다른 차한테 추격당해가지고 못 쫓아오고 달려서 뛰던 애들은 보이지도 않아. 술 담배 하는 거 치고는 기적의 체력. 잠도 안 자 이 새끼는. 아니 하정우 술 담배 뒤지게 하지 맨날 마작한다고 날밤까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체력 검증 다 거쳐서 된 경찰분들이 지금 점이 됐어요. 하도 멀어져가지고 존내 빨라. 그리고 지금 내려막기를 전력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가니가 안 나간다? 인자강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하정우 씨는 약간 인자강 역할을 꽤 많이 하시죠. 추격자에서도 뭐 물론 거기서 뭐 인자강이라고 볼 게 뭐 있나 없나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 골목길에서 뛰어가는 씬 자빠져도 바로 일어나죠. 그 원래 NG컷이에요. 원래는 골목에서 기역자로 꺾어서 뛰어가가지고 도망가는 씬이었는데 하정우 씨가 골목길에서 가속력이 너무 붙어가지고 자빠졌는데 0.5초 만에 일어나. 그리고 이제 저기 추격자에서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빤스만 입고 그 추운 오래된 목욕탕에서 처리를 다 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감기 걸립니다. 예. 그리고 하정우 씨가 실제로도 인자강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뭐 헬스인들처럼 몸을 키우고 뭐 이러진 않으시지만 옛날에 용서받지 못한 자 그 나왔을 때도 허우대랑 근육량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몸이 좋은 편이셨고 아무래도 이제 세숫대야가 좀 크신 편이다 보니까 막 근육이 되게 커 보이진 않아요. 비율적으로. 근데 워낙 키도 크시고 골격도 좋으시고 해서 근육량도 많으셨었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100kg씩인가 걷는 뭐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신 적도 있어요. 하정우 씨가. 그거 할 때 이제 친한 동료분들 되게 여러 명이 같이 했는데 전부 다 쓰러지고 하정우 혼자 남았었죠. 매일매일 100km를 걸었어요. 하정우가. 진짜 인자강이더라고. 구나미가 경찰들로부터 거의 뭐 미식축구 MVP처럼 뛰어서 이제 도망을 쳤죠. 그리고 이제 3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이제 조선족이에요. 이제 여기 조성아, 김사장, 김태원이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바람피는 여자집 이엘 집에서. 이엘 씨가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이런 역할 위주로 좀 많이 하셨죠. 여기서 좀 이제 신기한 게 이엘 씨가 이제 여기서 노출을 꽤 많이 하신 채로 옆으로 누워 계시거든요. 신체 부위 중에 한 곳에 모양이
그대로인 게 굉장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보통 옆으로 누우면은 이게 당연히 중력 때문에 흐를 수밖에 없거든. 그대로 있더라고 이게. 그건 좀 신기하긴 했어. 아침에 이제 전화를 받고 놀래서 일어나는데 하정우가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 켜보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나 있죠. 교수가 피살을 당한 거야. 피살. 사고 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살해를 당한 거야. 근데 심지어 살인 용의자를 현장에서 경찰 한 20명이 발견을 했는데 그걸 놓친 거야.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조성아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빡이 많이 쳐 있고, 이엘은 뉴스를 보면서 약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냥 뭐 보면서 넘어갑니다. 이제 하정우는 어쨌든 일을 성공하긴 했잖아. 하정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죽여야 할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니까 일을 하긴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일 끝나면 어디로 오라는 대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사 현장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면정학은 구나미를 한국에 보내서 곽도원 교수를 죽이라고 할 때 돌아오면 돈을 준다고 5만 7천 위안을 준다고 했는데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전화를 해보고 하는데 받지도 않고, 김태원 사장은 자기가 이제 약간 페이크 같이 차려놓은 버스 회사 와가지고 최성남한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들어 화가 많이 난 채로, 여러분 하정우가 곽도원을 죽이도록 면정학한테 살인 교사를 받고 중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하정우가 죽이기 전에 다른 조선족 2명, 심지어 곽도원 교수의 오른팔이었던 운전기사까지 합세해서 곽도원을 먼저 죽여버렸어. 그 말인즉슨 오다가 2개 들어간 거죠. 김윤석이 오다를 2개 줬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까지 영화를 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김태원 사장은 곽도원 교수하고 친한 형동생 사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못 잡은 거에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성아, 김태원 사장은 이 최성남 자기 오른팔한테 이 구나미 이 새끼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원이 쓱 이것저것 얘기하고 지시하고 물어보고 하는데 짜증을 좀 많이 내거든요. 근데 최성남이 짜증나게 해. 야, 그 조성족 걔 도망쳤다며 안 잡을 거야? 찾아야죠. 한번 넘어갑니다. 넌 이 자식아 나한테 엄청 큰 실수한 거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 좀 이상하죠. 자기 친한 교수가 죽었어, 자기 동생이. 아니 근데 자기 오른팔한테 너 나한테 존나 큰 실수한 거면 어쩌줄까 하는 게 이상하잖아. 알고 봤더니 김태원 사장이 곽도원 교수를 죽이라고 최성남한테 시킨 거야. 근데 최성남이 지가 안 하고 이걸 하청을 준 거야. 일단 곽도원 교수의 오른팔이었던 운전기사 꼬시고 조선족 2명 고용하게 해서 오다에 오다, 그러니까 하청을 3번 들어가가지고 구나미가 아닌 다른 조선족 2명이 곽도원 교수를 죽이러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나중에 밝혀지는 거긴 한데 지금 알려드리자면 구나미, 하정우는 다른 쪽 루트로 오다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성아가 면정학한테 오다를 내는 게 아니에요. 2라인으로 들어온 거야, 오다가. 그러니까 이 곽도원 씨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성아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그리고 경찰이 죽었다. 경찰들 바보 아니다. 경찰 죽은 이상 무조건 경찰들이 얘 잡을 거다. 그러니까 경찰들보다 먼저 네가 구나미 잡아라. 근데 얘가 대답을 한 박자씩 계속 느리게 해. 불러도 어이 예.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약간 지 잘못 아니다 이거야. 내 하청 줬는데 하청업체에서 잘못한 거지 내 잘못 아니다 이거야. 찾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 새끼 대답을 하네. 찾으면 죽여 라고 합니다. 이제 그 시간에 하정우는 어디 주소로 오면은 중국으로 보내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 주소 가니까 그냥 허허벌판 공사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공사장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돈 좀 꿈치고 거기서 잠깐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이라 되게 추워요. 이제 그리고 나서 기억을 좀 더듬어요. 자기가 여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알려줬던 한국 지부에 있는 명정학 부하들을 찾을 수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여기서 옷이랑 뭐 이런 거 좀 챙기고 돈도 좀 챙긴 다음에 이제 그리 가려고 이제 다시 버스를 타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범인이 도망가기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우회가 북한이야.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일본한테 자꾸 막 열도라고 섬나라라고 막 약간 비하하듯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섬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CCTV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뭐 검시, 검문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경찰 인력도 충분한 나라고. 그러니까 구나미가 여기서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지금 지명수배가 돼 있는데 고속버스를 탔어. 아니나 다를까 고속버스가 길 중간에서 불시 검문을 받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경찰 2명이 타가지고 쓱 봐. 베테랑 경찰분이 계신데 밑에 쌩댕이 이제 막 경찰 된 것 같은 애한테 야 저 사람 한번 보고 와봐. 구나미한테 막내 경찰이 와요. 실례하겠습니다. 검문 중입니다.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선생님 하자마자 구나미 벌떡 일어나서 생댕이 경찰 존나 패요. 마운트 타서. 그리고 발로 고속버스 유리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고속버스 유리 발로 차지 마십시오. 안 깨집니다. 예. 심지어 그렇게 세게 차 보이지도 않아. 운동화 신었고. 뭐 이거 뭐 군화나 뭐 이런 워커발, 뭐 용찬우 신발 같은 워커 같은 거 신으면은 혹시나 뭐 고속버스 유리 깨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 운동화로 이걸 어떻게 깨? 요즘에는 그 유리가 다 강해져가지고 일반 우리 승용차도 앞유리 같은 거 못 깹니다. 뭐 도구 없으면 못 깨요. 그래서 저도 차에다가 3단봉이나 이런 거 좀 놔두는데 3단봉도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뒷부분에 철로 살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차에 타고 있을 때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차 유리 문을 깨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못 깨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영화에서 문에 있는 유리 같은 거는 막 액션 배우가 막 주먹으로 바로 깨버리고 하잖아. 그것도 요즘엔 진짜 안 깨집니다. 깰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 은간우가 치면 깨지긴 깨지겠지. 근데 일반인 파워로 자동차 유리문 깨긴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물며 고속버스 유리 저거 진짜 안 깨지죠. 그래서 버스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인자 난감 거기에서 악역하셔가지고 호평 받으셨던 그분이 이제 약간 특별 출연 같이 나오셨어. 그래서 실세 같은 경찰, 지금 잘 나가는 경찰, 구남이 딱 뛰어내리자마자 총을 딱 겨누고 꼼짝마. 그러니까 베테랑 경찰 아저씨가 너 됐다, 야 잘했다, 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수갑을 채우려니까 잠깐만. 여기 베테랑 경찰이 진짜 바람 그 자체죠. 그 틈을 타서 구나미가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목을 잡고 손목 컨트롤을 얘 주짓대로야. 총 든 걸 막 이렇게 하다가 발사가 하나가 됐어. 빵이야 하니까 모든 경찰이 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둘이 막 힘싸움을 하는 와중에 총이 한 3발 발사되죠. 그럼 이제 다 실탄이죠. 그래가지고 이 김희원 배우가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베테랑 경찰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쏴! 야 어떻게 그냥 좀 쏴요. 빵! 경찰이 맞습니다. 약간 뒤에 옆구리를 맞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턱걸이 못해요. 광배근 뒤졌어요. 병원 가야 됩니다. 지가 지 부하 직원을 쏴놓고 이 베테랑 경찰을 소리를 지르면서 저 멀리 뛰어가고 있는 구나미한테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빵야. 야 권총으로 이걸 어떻게 맞춰? 근데 맞춰? 구나미 팔 맞아요. 총은 잘 쏴 이 양반이. 특등사수인가봐. 이거 구나미가 지금 꽤 멀리 도망갔거든요. 한 50m 도망갔고 논두렁에서 막 지그재그 뛰고 있었어. 그걸 권총으로 맞추네. 야, 구나미 총 맞고 논두렁에서 한 바퀴 구르고 계속 도망가죠. 구나미는 맷집이 좋거든. 막 거기서 이러면서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 어차피. 그리고 잠깐 쫓아가다 말아요. 어차피 이 베테랑 이분은 뭐 열심히 하실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무슨 조선시대에 안 좋은 걸 당한 상놈처럼 아이고 홍씨가 네가 쏘라고 해서 내가 쐈더니 네가 왜 맞냐. 맞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늦게 정만식 배우가 턱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그냥 벌레 보듯이 봅니다. 그런 경찰을. 열심히들 산다? 좀 한심하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문만 성공했으면 바로 잡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저 멀리에서 보이는 에쿠스 세대. 김태원 사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보다 먼저 구나미 잡으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깡패들 몰려다니면서 구나미 잡으려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경찰은 이 내막을 모릅니다. 김태원이 자기 오른팔 시켜서 곽도원 교수를 죽이라고 했던 거를 아예 모르고 김태원 사장하고 곽도원 사장하고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안마방 같은 거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조폭이겠다. 자기 파트너이자 자기가 끔찍히 아끼는 동생이 조선족한테 이제 살해를 당했으니까 자기 조직원들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려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김태원 사장은 자기가 죽이라고 시켰는데 만약에 구나미가 잡혀버리면은 곽도원 교수의 운전기사가 시켰어요. 그럼 그 운전기사 새끼는 저는 최성남이 시켰어요. 최성남은 김태원 사장님이 시켰어요 하면 타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구나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정우는 열심히 산을 타서 도망가고 산에서 아까 총 맞은 데를 옷을 벗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긴팔 입고 있었잖아요. 겨울이니까. 찢어가지고 봤는데 팔에 총 맞았어. 그냥 연변에서 택시기사나 할걸. 괜히 한국 와가지고 존나 서럽게. 아 근데 진짜 연기를 잘하더라. 연기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대충 지혈하고 도망을 가야죠. 이제 알았어요. 차 타고 못 도망가. 한국에서는 불시 검문부터 시작해서 검문소 설치해가지고 차들 전부 다 뒤져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김태원 사장은 화가 몹시 났죠. 오늘도 못 찾았잖아. 그래서 최성남이 데려다가 얘기를 합니다. 조선족을 쓴 거야 그 새끼가. 아님 너거나. 네가 그랬냐? 아닙니다 사장님. 그러면 그 운전수 새끼가 쓴 거야? 100% 이제 나왔죠. 김태원이 최성남한테 곽도원 죽여. 최성남이 곽도원 운전수한테 곽도원 죽여. 곽도원 운전수가 조선족 2명 데리고 와서 곽도원 죽여. 하청에 하청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김태원 사장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막 물건도 던지고 X 같은 새끼 막 이럽니다. 뭐 그 새끼 밀항하려는 게 뻔해. 조선족들 다 때려잡아서라도 그 새끼 타고 갈 배편 알아내. 경찰들 오고 아니야. 배 타기 전에 100% 잡힌다고. 그 시간에 하정우는 산을 넘어서 본인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던 거기로 가고 있고, 이제 김태원 사장의 부하들 최성남이 이끌고 부한 20명이서 몰려다니면서 근방에 있는 조선족은 다 두드려 패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버스 회사 지하에다가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정우는 이제 산을 넘고 있었잖아. 진짜 튼튼한 게 옷도 따뜻하게 못 입었어. 야 등산복 풀세트로 입어도 우리가 1월에 한겨울에 산 타면 춥거든. 쟤는 밤을 새가지고 지금 산을 넘었다니까. 1박 2일 동안 안 쉬고 넘었어. 옷도 거지 같은 거 입고 신발도 이상한 운동화 신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밑에 내리막길에서 산길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숲풀 같은 데에서 내리막길 내려오다가 막 굴러가지고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끄떡도 없어. 인자감 그 자체야. 심지어 총 맞은 상태에서 이러고 있다니까. 그 시간에 이제 김태원 부하들은 조선족 다 잡아가지고 알루미늄 야구바따로 존나 까고 있습니다. 알아내려고. 그래서 누구 하나를 알아내요. 그 누구 하나라고 함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밀입국 혹은 밀출국을 할 때 그 배편을 꽉 잡고 있는 조선족이 있는데 그 조선족을 잡습니다. 그래서 좀 패니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불러오죠. 사장님 불러와서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구남이라는 새끼는 밀입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밀입국을 했다면 100% 브로커랑 연관이 있을 거랍니다. 그 브로커 어디 있어? 한국에는 브로커가 없답니다. 김태원 사장이 괜히 화내는 게 아니고 이 킹받게 하는 새끼가 있어. 얘가 뭐 자기한테 좀 캥기는 거 있을 때는 대답을 안 하거나 대답을 되게 느리게 해. 야 이거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냐고.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소리를 해요. 쓰잘데기 없는 일. 구남이 누가 봐도 밀입국을 했겠지. 그럼 뭐 대한항공 타고 왔겠냐? 사람 죽이러 오는데. 얼마 전까지 브로커가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면가라고 연길에 있는 면정학이라는 애가 전부 꽉 잡고 있답니다. 면정학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정학이라는 이름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최성남이 면정학 이름 할 때 연길에 있는 면 뭐였더라? 면정학이 꽉 잡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셨어. 아마도 김태원이 최성남이 곽도원 교수의 운전기사가 곽도원 교수를 죽이려고 이제 조선족을 고용을 한 건데 명가한테 고용을 한 걸로 영화를 보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최성남이 면정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걸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딱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좀 저는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밀입국을 했다면 면정학이 했는 게 100%랍니다. 그러니까 김태원은 명령을 하죠. 연길 가서 면정학이 잡아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대단한 구나미는 산이 아니고 산맥을 넘어서 처음에 그 본인이 묵었던 울산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돌을 들고 문 열어보고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29, 30살쯤에 처음으로 이제 등산의 취미를 갖게 됐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등산을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 산에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는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오고 싶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저질 몸이지만 아킬레스건이 33살인가 4살 때 끊어졌는데 그래서 한 33살까지는 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산 다닐 때도 항상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오고 싶어 나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올라가기도 어렵고 빨리 내려오기도 어렵고 이래.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던 게 존나 빨리 가자. 그래서 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산까지 간 다음에 새벽 막 4시 아직 깜깜할 때 이때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올라갈 수 있고 남들 올라올 때 난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 보통 우측 통행으로 오른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이 좀 있어도 내려가는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이제 갔지. 근데 처음으로 이제 등산을 갔을 때 새벽 4시경에 산에 도착했는데 나는 산이 그렇게 깜깜할지 몰랐지. 근데 이거 여러분도 의외로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생각보다 존나 깜깜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어둠은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사실 시내에서 사람들 많이 사는 곳에서 살다 보면은 한밤중이라도 다 불빛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밤중이다 깜깜하다라고 해도 생각보다 밝은 거야. 근데 산에 가면 진짜 아무런 불빛이 없어.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신체적으로 거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겁이 잘 없었거든. 실제로 저는 이제 뭐 귀신 같은 것도 안 믿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안 무서워. 근데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야. 너무 깜깜한 거야.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춰봐도 진짜 바로 코앞에만 보이고 여기는 하나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안 무서운데? 이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심지어 처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아무런 장비가 없었어. 후레쉬도 안 갖고 갔어요. 등산 세틱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 그냥 진짜 빤스만 입고 간 거나 다름없어. 조금 올라가는데 산이 시끄러워 생각보다. 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진짜 저기서 뿌시럭 됐다가 저기서 뿌시럭 됐다가 저기서 막 호도도도 막 이런 소리 들리고 막 새 날아다니고 막 뭔지 알 수 없는 뿌시럭거림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밤중에 산에는 인간이 없으니까 그 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자기 나름의 일을 하고 있겠죠. 뭐 자는 자고 야행성인 애들은 뭐 사냥하려고 막 조심히 걸어다니고 이러는데 저 밑에 어떤 고릴라 같은 새끼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걔들 나름대로 저거 뭐야 이러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걔들은. 근데 내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꾸 부시럭부시럭 거리니까 무서운 거지. 그래서 군함이랑 똑같아. 내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돌, 그러니까 손바닥 정도보다 살짝 작은 그 정도 돌을 손에 들고 산을 올라가니까 마음이 좀 나아. 멧돼지야? 뭐야 뱀이야? 뭐야 뒤질래? 여기 실제로 육성을 내게 됩니다. 에이 씨발놈들아 나와 부시럭 야이씨 제가 그러면서 등산을 했는데 피로도가 이루 말로 할 수 없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체력이 좋을 때인데도 너무 경계하고 집중하고 신경이 곤두선체로 올라가니까 막 한 중간 정도 올라가니까 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처음에 잠깐 추워집니다. 이 기압이 바뀌면서 바람이 좀 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서 땀이 나고 있으니까 조금 춥네 요 정도 느낌? 그리고 나서 해가 이제 다 보이고 나면은 이제 바람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따뜻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해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라고 체감을 할 수 있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이론으로는 알지. 우리 태양 없으면 죽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 지구도 다른 행성들처럼 영하 200도가 될 거예요. 막 이런 거 다 이론으로는 다 알지. 근데 막상 그걸 실제로 체감할 일은 잘 없잖아. 그래서 뭐 한 두어 시간 걸려가지고 산 정상에 딱 도착했는데 해가 이제 얼추 많이 떠서 따뜻해. 그리고 땀 때문에 좀 젖었잖아. 거기 약간 말릴 수 있을지도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커피하고 로아스 같은 거 탁 먹으면서 이 맛이구나. 그때 이제 등산에 좀 빠졌죠. 참고로 그때 이제 제가 먼저 등산에 좀 빠지고 제 동생이 이제 그때 살도 좀 쪄 있고 이러니까 제 동생은 좀 항상 비만이었습니다. 제 동생한테도 이제 등산을 좀 시키려고 좀 연습을 좀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12월 31일 이제 내일이 1월 1일이야. 그때 이제 제가 여자친구 없었어요. 그래서 해돋이를 봐야겠다. 해 뜨는 거 봐야겠다. 근데 남들처럼 뭐 동해 가서 보고 올곳인지 뭐 거기 가서 보고 손바닥에서 보고 이런 거 싫고 남들 안 가는 산 같은 데 가서 해 뜨는 거 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동생한테 야 새벽 3시에 옥당으로 따라와 해가지고 챙겨서 코란도 스포츠 타고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제일 높은 산 정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나는 이제 좀 익숙해졌지.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는 장비가 있어. 등산 바지, 등산 옷도리, 등산 바람막이, 그 다음에 뭐 잠바, 등산화가 중요하지. 내 동생은 등산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따뜻하게 입고 와. 추워 존나 춥다 차 안에 해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오긴 했어.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산은 눈이 오면 잘 안 녹잖아요. 산이 눈으로 덮여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빨리 올라가고 싶고 사람을 마주치기 싫어서 일반적인 등산로 말고 좀 잘 안 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저는 거길 몇 번 갔던 산이어서 등산로를 코스를 여러 개를 가봤어. 똑같은 산이라도 코스가 많잖아요. 거기서 나도 안 가봤고 좀 험로인 곳으로 올라갔어. 거기로 가면 또 빨리 갈 수 있어. 막 올라가는데 이 새끼가 안 쫓아와. 물론 체력이 내가 더 좋긴 하지만 이 정도로 안 올 리는 없는데 뒤를 봤어. 이 새끼가 런닝머신을 타고 있는 거야. 그때 이름까지 기억하는 게 제가 그때 제 동생한테 제 동생이 돈이 없다 보니까 옷이나 신발 같은 건 항상 내가 사줬거든요. 르브론 제임스 타자 그려져 있는 하얀색 농구화가 있어요. 그걸 내가 동생한테 사줬어. 16만 9천 원짜리를. 걔가 등산한다니까 안 미끄럽겠지 해가지고 농구화를 신고 왔어. 근데 농구화는 농구 코트에서 안 미끄러운 거지 일반적인 데에서 오히려 더 미끄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새끼가 눈에서 계속 제자리에서 뛰고 있어 얘가. 밑에를 딱 봤는데 경사가 좀 심했거든? 계속 미끄러지니까 바닥에 손 짚고 다리는 헛돌고 있고 옛날에 그 톰과제리 같은 거 보면은 도망갈 때 빨리 도망갈 때 다리만 프로펠러 같이 슉 돌아가는데 제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땅바닥이 뒤로 약간 밀리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잖아. 그것처럼 어쨌든 뭐 얼추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선으로 틀어서 다시 이제 등산로로 가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봤던.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제가 그 등산 가방에다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하고 컵라면하고 뭐 과자하고 뭐 이런 거 좀 챙겨서 갔어. 커피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먹으려고. 그날이 좀 유독 추웠거든. 내가 등산하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라갔는데 너무 추운 거야. 나 장비 챙겨 입었는데 와 씨발 야 빨리 라면 먹자 해가지고 보온병에서 꺼내가지고 라면 물을 붓는데 물이 안 뜨거워. 날이 너무 추우니까. 그 코끼리 보온병이어가지고 보온력이 안 좋을 리는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발면 있잖아, 육개장 사발면 그걸 하는데 막 10분이 됐는데도 라면은 거의 차가워졌어. 익지는 않아. 점점 더 딱딱해지는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거기서 대충 대충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산에다 그냥 대충 뿌리고 해 뜨는 건 봐야 되잖아. 그래도 아직 좀 남았어 시간이. 그래가지고 둘이 또 남자끼리니까 막 껴안고 이러지는 못하고 둘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뜨는 건 보고 가자 이러고 있다가 해가 떠오르고 또 마찬가지로 해가 조금 보일 때 그때는 제일 추워요. 기압이 바뀌면서 바람이 막 불어. 그래가지고 내려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 다 뜨고 조금 있으면 이제 따뜻해지거든요. 그때 또 이제 육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해 뜨고 나서 잠깐 있다가 일반적인 등산길로 완만한 곳으로 내려온 뭐 그런 추억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동생이 보고 싶은 날이 좀 많았는데 특히 오토바이 탈 때 좀 생각이 나는 게 얘가 있었으면은 2대 사가지고 물론 2대면은 배거 2대를 살 수는 없죠. 배거가 4천만 원인데 오토바이 2대를 8천 주고 살 수는 없잖아. 반띵해서 한 2천만 원짜리 샀을 거 아니야. 뭐 그래도 똑같은 거 사서 둘이 타고 다녔으면 즐거웠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나긴 해요. 그래서 구나미가 자기가 처음에 왔던 그 울산 횟집 같은 그 민박에 거기 왔는데 아무도 없어. 300 넘어왔으니까 배고프죠. 냉장고를 뒤져봤더니 뭐 총각김치 같은 거 있어. 알타리 김치 같은 거 바로 씹어 먹고 막 젓갈도 한두 개 집어 먹고. 그러니까 구나미가 진짜 개씨 인자각인 게 뭐냐면 한 2, 3일 정도를 제대로 된 걸 먹지 못하고 몸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 지나가다 시냇물 먹었겠지만 거의 수분 보충도 제대로 못하면서 산맥을 1박 2일을 넘어온 새끼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빈속에 생으로 저 무김치에다가 젓갈 같은 걸 처먹잖아요. 바로 배탈 납니다. 근데 구나미는 무적이야. 배탈이 안 나. 싹 흡수해. 그러니까 뭐 등산 같은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럼 살 빼려고 일부러 공복에도 해보고 올라가서 이제 내가 등에 싸온 거를 위에 올라가서 먹는단 말이야. 치킨, 햄버거 막 이런 걸 막 싸서 가서 먹었을 정도예요. 공복에 엄청 열심히 등산을 하고 빨리빨리 올라가려고 하니까 물도 좀 잘 안 먹어. 근데 치킨 생각보다 엄청 짜잖아요. 후라이드도 사실 나트륨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올라가자마자 공복으로 고생을 했는데 기름지고 나트륨 많이 들어있는 치킨을 딱 때리잖아요. 산에서 또 배가 아파요. 그 정도로 빠르게 반응이 와요. 공복에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참고로 예전 일이니까 그때 이제 등산을 제가 열심히 할 때니까 입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예, 등산 가는 거 이제 카톡에 막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 막 등산 뭐 재밌어요? 오빠 뭐 이렇게 막 해. 뭐 등산 가면 너무 좋지. 진짜 추천함. 근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크크 이러면은 뭐 같이 갈래? 둘이요? 크크크 이러면 뭐 친구들 불러도 되고 뭐 물어는 볼게요. 그럼 몇 분 뒤에 이제 친구들 바쁘대요. 이러면 이제 뭐 주말에 일요일에 가자. 뭐 몇 시까지 준비해. 그래서 이제 차 태워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중간에 쉴 때 요술 가방에서 이것저것 나오는 거죠. 아니 막 치킨 나오고 피자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놀랜단 말이야. 산에서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살 안 빠지겠다 이러면서 이제 잘 먹어. 이런 성심성의를 보여주면 이제 한번 주죠. 그리고 이제 감자 삶아가지고 거기서 한숨 자면서 TV를 보는데 자기를 찾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최 씨라는 조선족으로 보이는 30대 여인이 목과 팔등이 절단된 채 여행용 가방에 담겨져서 발견이 됐다. 조선족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구나미는 이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감자만 먹어요. 신원 파악도 안 됐고. 왜냐하면 구나미 와이프는 리 씨예요. 근데 아까 뉴스에 최 씨라고 나왔잖아.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나미가 감자 먹고 담배 피고 있다가 라이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이터 어딨어? 이러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야. 울산에 여기 왔을 때 여기에서 밥 먹을 때 이 새끼가 라이터 가스 다 떨어졌다고 집어 던졌단 말이야. 얼른 거기 가가지고 라이터를 딱 찾으니까 상호가 나오잖아. 라이터를 뭐 물론 사서 쓰는 분들도 많지만 어디 가게 가면 공짜로 주니까 뭐 오성궁인지 뭔지 뭐 그게 나와. 그러니까 이 새끼 여기 단골일 확률 58,000%. 그리고 그 시간에 김태원의 부하 최성남은 자기 부하 한 67명 정도를 거닐고 면정하게 본거지 연길까지 갑니다. 연길에서 면정하기 운영한다는 호텔로 갑니다. 꽤 좋아요 호텔이. 호텔 카운터 데스크에 곽도원 배우의 전 여자친구분이 아마 배우신 것 같아요. 카운터에서 이제 앉아 계신데 방 하나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소. 여기 특실 있나? 있긴 있는데 다른 분이 묵고 계세요. 면정하기? 이러니까 카운터분 표정이 자기 돈 좀 안 벌어볼래? 문 좀 따달라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에서 그 마스터 키라고 하죠. 문 다 열리는 거. 그걸로 문을 따고 일단 부하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사시미 칼 들고. 그리고 문이 닫히는데 우당탕탕 쾅쾅쾅 소리가 나더니 면정하기 싸움을 너무 잘해. 최성남 말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도끼로 다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최성남도 꽤 많이 다쳤고 근데 안 죽입니다. 왜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최성남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수건 주고 야 내가 지혈이나 해라 앉아있는데 방금 전까지 내 부하였던 것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바닥 걸레로 닦고 있던 여자분이 이거 어떡할까요? 막 면정하기 대가리 따리 버리고 몸은 개주라. 여기는 레벨이 달라. 우리나라에서는 뭐 강목이나 야구바따 들고 뭐 존나 패서 만들고 사시미질을 한다고 해도 몰래 가서 훅 찌른 다음에 도망가고 요 정도 수준인데 시체를 없애는 것까지 체계적으로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죽이고 썰고 개주고 머리만 따로 버리고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냥 진짜 뭐 짐승 얘기하듯이 돼지 잡듯이 소 잡듯이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들어야겠죠. 얘기를 들었겠죠. 여기 최성남 캐릭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 있는지 말하라. 말하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니 왜 여기 왔니? 사장님이 시켰습니다. 니 사장님이 누구니? 김태원 사장입니다. 걔 어디 매 있니?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니 안내하라. 알겠습니다. 거의 뭐 실이에요. 다 들어줘. 그래서 거기서 얘 폰으로 김태원 사장한테 전화를 하는데 안 받죠. 왜냐면 밤이 늦었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하정우는 그 요설궁 거 와서 이제 염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자기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알려주고 잠재워줬던 사람이 여기 있네. 그 새끼 차 트렁크에 싣고 납치해가지고 자기 찾던 그 횟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존나 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하라고. 내 벌거지로 보이니? 이러면서 막 주전자하고 막 냄비 같은 걸로 막 때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들었겠죠. 면정하기 시킨 거다. 너 오면은 하루 재운 다음에 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너 다시 중국에 다시 되돌려 보내란 말은 못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김태원 씨는 경찰한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이 동업 관계이자 친했던
곽도원이 살해를 당했으니까 뭐 참고인 조사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군함이 나온 곳에 부하들도 보내고 했으니까 님 지금 동생 복수하려 그러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됨. 이렇게 이제 경찰한테 듣는 건데 김태원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복수는 무슨 내가 죽였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최성남한테는 연락이 안 돼. 기사가 경찰 조사 끝나고 나서 뭐 댁으로 모실까요? 이태원으로 가자. 바람피는 여자 있는 집. 두 집인 거죠.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지. 얘 본가, 본처 있고 자식도 있고, 여기는 이제 첩집. 첩집도 뭐 얘가 얻어 줬겠지. 이엘의 집이죠. 이엘한테 가서 이 양반 체력도 좋아. 밤새도록 경찰 조사받고 새벽에 날 까고 바로 자기 바람녀 집에 가서 폭풍 라스 한 판 때리고 이제 바로 출근합니다. 체력도 좋아 이 양반. 근데 여기서 이엘, 이 바람녀가 메타인지 개박살난 소리를 합니다. 한 판 끝나고 나서 조성아, 그러니까 김태원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샤워하고 나와서 얘는 아직까지도 침대에 자빠져 누워있어. 알몸으로. 그러고서 왜 그랬어? 메타인지 개박살났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김태원이 곽도원을 죽인 이유가 곽도원이 이해라고 바람을 폈어요. 자기 아는 동생이, 안 그래도 나도 깡패긴 한데 이 새끼가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여가지고 조금 내가 약간 쫄리는 건 있는데, 심지어 얘가 내 여자를 건드렸어? 이거 못 참죠. 이 새끼 조조도 아니고 이걸 왜 건드냐고. 그래서 곽도원을 죽인 거야. 근데 얘도 존나 웃긴 게 곽도원하고 바람핀 주제에 김태원이 곽도원을 죽였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 아가리 닥치고 처신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엿다 대고 왜 그랬어? 이 지랄을 처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곽도원도 죽인 앤데 너라고 못 죽이겠냐? 더 쉽겠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못하는 애들은 뭐 평소에는 뭐 별로 상관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너무 커져. 얘 조만간 죽어요. 김태원이 부하 보내가지고 그래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김태원 사장. 누구야? 아, 네 명가라고. 연길에 그거 알잖소 나를. 그러니까 면정학은 예전에 타짜에서 아귀가 복수? 뭐 달달한 뭐 한다냐, 복수를 하더라도 뭐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뭐 이런 대사를 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네가 나를 죽이라고 사람 보낸 건 보낸 거고, 근데 너가 날 죽이려는 이유가 뭐야? 아니 구나미가 지금 공개 수배가 돼가지고 구나미가 만약에 경찰한테 잡히면은 네가 살인을 청부했다는 게 알려질 테니까 네가 위험하니까 꼬리 끊기 하려고 구나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한국에 가서 구나미를 죽여주면은 이거 돈을 좀 땡길 수도 있겠네. 존나 생산적인 마인드. 이게 이제 진짜 극도의 소시오패스적인 마인드. 보통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애면은 나도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얘를 왜 죽여? 구나미? 내가 죽여줄게. 난 돈만 벌면 그만이야. 그럼 얘는 지금 연길에 사람 몇 명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했을 정도라면은 사이즈가 좀 있는 애인 거잖아. 한국에서 사이즈가 좀 있는 애면은 옷간에도 좀 있을 거 아니야. 1억 정도는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온 거예요. 잠깐 저기 비즈니스 얘기 좀 하자고, 좀 보자고. 그리고 여기서 인간은 이제 강약약강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태원 사장은 자기 오른팔인 최성남이 이상한 대답을 한다든지 말을 늦게 한다든지 목소리를 작게 한다든지 때문에 둘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화가 좀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존나 웃긴 게 김태원 사장이 면가하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최성남처럼 됩니다. 말귀 못 알아듣고 행동 늦고 대답 늦고, 그러니까 사람이 쫄면 이렇게 돼. 쫄면. 그래서 이제 어떤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구남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중국으로 도망가겠죠? 한국에서 중국 들어가는 배는 내를 아이 거치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무조건 내 손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님 구남이 잡히면 님도 괜히 위험하죠. 살인 청부되죠. 내가 죽여줄게. 큰 거 한 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겠단 거. 돈 언제 줌? 지불은 나눠서 해드릴게. 계약금으로 3천, 일 끝나면 7천. 어째 이러실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가 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맡길 때 일하기 전에 얼마, 일 끝나고 얼마 딱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선입금 먼저인가 봐. 그래가지고 네가 돈 떼먹으면 어떡하냐. 그럴 일 없어요. 우리 사정 아시잖아. 그래서 어쨌든 좀 돈 들어가긴 합니다. 돈 들어갈 일이 좀 생겨버리죠. 그리고 이제 구나미는 이제 거기서 좀 쉬면서 다시 이제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기 잡으러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많은 경찰 수사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경찰분들이 기자가 뭐 이렇게 정보를 캐가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저기 뉴스에 다 나와버리면은 도망가는 새끼가 그걸 보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 어디를 뭐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 보고 여기까지 왔구나, 저리로 도망가야지,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구나미도 마찬가지로 뉴스를 보면서 여기는 아직 안전함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뉴스로 바로 조선족 30대 초반 그 돌아가신 거 토막으로 이제 잘못되신 거 그 뉴스가 나오는데 범인이 잡혔다는 거야. 근데 그 범인으로 잡힌 사람이 자기 와이프랑, 그러니까 구나미 와이프랑 바람이 났을 걸로 의심이 되는 그 수산업자. 그 수산업자 머리가 헤이아치여가지고 모를 수가 없어. 경찰이 잡혀가지고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얼굴도 얼핏 보이고 머리는 헤이아치고, 저 새끼 어디서 많이 보던 명함 하나 뺏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명함 딱 봤는데 수산업자 몸모 씨는 똑같아. 바로 전화를 합니다. 경찰서 줘. 엊그제 죽은 안과의 그 이름이 리화자가 맞소? 선생님, 저희가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 안과의 남편이요. 그러면 와서 안 그래도 그 시신 확인을 하셔야 된다. 내가 상황이 안 되니 이름이 리화자 맞소?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선생님,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왜 선생이야? 경찰한테 화 존나 내고 내가 어찌 네 선생이야? 내가 니한테 뭘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맛이죠. 자기는 경찰한테 쫓기고 있지, 와이프는 죽은 거 같지. 그래서 뭐 어쨌든 엊그저께 저기 면정학 밑에서 미립국 담당하는 애 잡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잖아. 그거를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미립국 배를 실제로 이제 알아본 겁니다. 면정학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한데 모든 배를 뭐 다 꿰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배가 많은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면정학이 되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하정우 있던 곳을 뒤지다가 잡혀있던 인질을 발견하고 거기서 들어가지고 밀 출국 하려고 한다. 알아채고 이제 항구로 가고 있고, 하정우는 이미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그 미립국 담당하는 새끼한테 들은 대로 돈 지불하고 따라와 가지고 어디 컨테이너 같은 데 들어가라는 거야. 엄청 큰 배에 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래. 뭐가 좀 불신이 들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근데 올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뭐 갈 때도 비슷하겠지. 그래서 조금 의심은 가지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근데 컨테이너를 딱 탔더니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박스에 한자로 동경, 밑에 자빵? 뭐야, 일본 가는 컨테이너 아니야? 해가지고 컨테이너 문을 막 밀고, 그 밖에는 그 미립국 그 하는 새끼들은 이미 면정학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거기 구남이라고 갈 거야, 그 새끼 가면은 좀 잡아놔 해가지고 여기 아무 컨테이너에다 그냥 이렇게 쑤셔 쳐 넣으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안에 하필이면 동경 자팡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구나미가 알아채고 문을 닫기 전에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어. 구나미는 열려고 하고 얘들은 닫으려고 하고. 근데 2대1이야 밀려 안 밀려. 구나미는 인자강이거든. 그래서 구나미가 문을 닫을 수 없게 힘으로 밀고 한쪽 팔을 문에 껴 넣어가지고 그 손에 칼이 들려 있었는데 문 밀고 이러고 있던 애의 요 승모근 쪽을 조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문 밀고 있던 이 새끼 승모근 뒤졌어. 얘 이제 클린앤저크 못해, 스네치 못해. 이 새끼 역도인데 끝났어. 그래가지고 막 칼로 조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존나 도망을 가는데 면정학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많아 10명 넘어, 한 10대여섯 돼요. 14명이 와가지고 구나미를 잡으려고 뛰어오는데 구나미 뛰어가고 뒤에 15명 뛰어오고, 아이고 이거 진짜 런닝백이야. 근데 쉽게 잡지 못하죠. 구나미는 모든 면에서 우월하니까. 달리기도 빨라 심지어. 그래서 커다란 배 안에서 막 잡기놀이 하고 막 죽을 뻔하고 막 난리 연병 브루스를 떨고, 그래서 배 갑판 위에까지 올라와서 막 도끼로 막 하고 있는데 면정학이 와가지고 싹 다 비켜라, 밤 3개 도끼 달라 해가지고 쥐 같은 새끼 하나 못 잡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근데 하정우가 면정학 센 거 알잖아. 배에서 밑으로 뛰어내립니다. 꽤 높아요. 건물 한 4, 5층 높이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뛰어내려. 그리고 구나미는 살죠. 인자강이니까. 그래서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애를 한 10명이서 보고 있는 거야. 면정학은 답답하지. 니 뭐하니 니들. 애들이 갑자기 돌아서 뛰어 잡으러. 아이씨, 물로 뛰어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얘들이 돌아서 가는 거야. 면정학은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면정학하고 이 구나미는 동급. 여기에서 이제 뭐 전투 경험, 스킬 같은 게
아무래도 면정학이 높기 때문에 면정학이 더 세죠. 근데 어쨌든 동급 인자강들이야. 여기는 훈련 안 된 인자강, 그냥 타고난 거 끝. 여기는 인자강 플러스 훈련까지 됨,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막 개 연병을 떨고 막 하는데 결국 대형 트럭 타고 도망칩니다. 여기 은근히 여기 돈 많이 썼어요. 트럭 타고 도망가는 씬에서 막 트레일러 트럭도 넘어지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도 거의 10대 가까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여기 돈 많이 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차가 다 꾸진 차밖에 없긴 한데 뭐 제작 여건상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분노의 질주도 아니고 뭐 슈퍼카 10대를 부실 수는 없잖아. 뭐 어쨌든 그래서 뭐 구나미하고 면정학하고 카체이싱도 찍고 구나미는 결국 도망을 갑니다. 구나미가 면정학보다 운전을 잘해. 왜? 택시 운전수잖아. 중국에서 택시 운전하려면 운전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4부로 넘어옵니다. 4부 황해. 여기서 숨겨진 장면이 좀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원래 봤던 황해 영화에서는 이제 이러고 나서 어떤 이상한 2층 집에서 주택에서 이 연변에서 온 면정학의 일당들이 한 10명 정도가 돼지다리인지 소다리인지를 막 개걸스럽게 막 먹고 내 잔다 이러면서 면정학 가고 올라가서 2층 가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 들어서 보니까 김태원네 애들이 담그러 왔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무삭제판이거나 뭐 감독판이거나 한 게 여기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쪽으로 김태원네 애들이 찾아와요. 지금 김태원하고 김태원네 식구 한 10명, 면정학하고 면정학네 식구 한 10명이 여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구나미 뭐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여기서 원래는 김태원 사장이 상당히 몹쓸 놈처럼 연출이 됐죠. 왜냐하면 면정학이 어쨌든 돈 받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셔. 이번에만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면정학이 이제 밀항하는 모든 배편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구나미 잡는 거 사실 시간 문제잖아. 근데 김태원이 부하들 보내서 면정학 죽이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쌍놈이 새낀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편집된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둘이 회의를 하면서 면정학이 김태원한테 자기한테 돈 좀 더 주면 자기가 숨어준다고 제안합니다. 자기한테 나머지 돈을 주면 나는 구나미는 안 잡고 그냥 중국으로 가서 조용히 있을게, 그냥 이 얘기만 해요. 이거 김태원 입장에서 이 새끼 선 존나 넘은 거지. 구나미는 너의 존재 자체를 몰라. 나만 네 존재를 알아. 나만 없어져도 중간 다리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이름 절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나미 안 죽일 건데 나 중국 들어가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돈은 그냥 내놔. 너 만약에 내가 지금 경찰 가서 이거 사발 풀면은 너 뗀다, 오히려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김태원이 면정학을 죽이라고 사람 보낸 장면이 여기서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전에는 김태원이 되게 나쁜 놈으로 보였는데 여기서는 면정학이 좀 솔직히 좀 없어 보이게 나오죠. 남자답지 못하죠 이거는. 그래서 뺀 것 같아요. 면정학이 그래서 좀 더 멋있게 나왔고 일반 극장판에서는 김태원 사장이 좀 더 못되게 그려졌죠. 그래서 일단 알겠다, 생각 좀 해본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정학 죽이라고 애들 보낸 거예요. 왜냐면 사이즈 나왔잖아. 방금 상대 진영 왔어. 스캔 뿌렸어. 스캔 뿌린 것도 아니야. 일꾼 보내가지고 한세월 봤어. 딱 봤는데 부하 8명 면정학.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한 20명 보내면 여기에 여포 마초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애들이 이길 거 아니야. 심지어 급습이야. 여기 한 7, 8명 쳐 자고 있는데 사람 한 20명 사심이 들려서 보내면은 이걸 지면은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우리 편에 지금 16렙 카사딘에 16렙 아지르에 16렙 4킬 먹은 제리에 막 이렇게 있어. 왕귀챔만 우리 편에 4명이 있어. 상대방은 뭐 가붕이 뭐 이런 애들밖에 없어. 이걸 지겠냐? 근데 지죠. 상대편에 18렙 풀템 올라프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구나미는 자기가 직접 가서 자기 처가 죽은 건지 시체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 같은 거, 해결사 같은 거 해주는 기자한테 돈 줄 테니까 대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자가 그래서 대신 시신 확인을 하러 와요. 구나미한테 사진을 받아서. 구나미 와이프 사진을 딱 들고 와서 시체하고 대조를 해보는데 모르겠어. 얼굴이 훼손이 많이 되셨어. 그리고 이 기자 새끼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구나미한테 전화해서 맞다 그럽니다. 방금 해봤는데 맞다고, 확실하다고. 구나미는 엄청 슬퍼지죠. 차라리 아니라고 하지, 뻥칠 거면. 그리고 이거 화장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한 500 드는데 300 해주는 데를 알아요. 300 보내셈. 결국 다 돈이야. 이 새끼 어디 가서 한 100에 할 거야. 생각해봐. 알게 뭐야. 나한테 이 일 맡긴 사람 경찰서에 오지도 못하는 조선족이야. 내가 여기서 만약에 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날라버리면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나미는 존나 슬픔.
그 시간에 면정학은 자고 있었는데 밑에 우당탕탕 소리가 나. 됐다, 급습이다. 바로 우족을 꺼냅니다. 이 원래 설정상으로는, 시나리오상으로는 원래는 돼지다리였대요. 그러니까 뭐 개, 돼지 이런 걸 좀 출연을 시켜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게 해서 힘들고 거칠고 막 날 것 그대로의 막 싸움, 삶, 인생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여기서 우족이 나오면 소고기라는 것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개걸스럽게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와 개걸스럽게 소고기를 먹고 있는 건 느낌이 너무 달라. 여기 조선족 분들은 잘 씻지도 않고 옷도 잘 안 갈아입고 밥도 아무거나 대충 먹고 아무 데나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하는데 소고기를 먹고 있으면 약간 이미지가 좀 그래. 그래서 원래 설정상으로는 돼지다리인데 돼지다리로 찍으려고 해보니까 너무 작아. 돼지다리가 쇼다리야 누구들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족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족으로 무쌍이 들어가죠. 와, 혼자 9명 죽였어. 여기다가 이제 휘발유 뿌려서 불 지르고 나옵니다. 지금 칼 2대 맞았어요, 옆구리에. 근데 뚜벅뚜벅 걸어가고 김태원 사장은 연락받죠. 당연히 일 잘 됐을 줄 알았어. 교회 왔어요. 죽은 조선족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전화가 왔네. 면정은 못 죽였대. 황나. 이때 곽도원 교수의 부인이 이제 며칠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이때 구나미가 도망 다니면서 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고 또 이제 이 건물에서 살인 사건도 났기 때문에 이 집에서 자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며칠 동안 집을 비워놨다가 혼자 들어와서 이제 청소도 하고 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이제 심란해요. 심란하게 이제 집을 이렇게 보고 소파에 잠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구나미가 나와. 구나미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구나미가 머리가 좋은 게 여기 교수 부인이 지금은 집에 없지만 어차피 들어올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슥 나와.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소파 앞에 앉아가지고 안 믿겠지만 내가 네 남편 죽인 거 아님. 그러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줍니다. 엄지손가락 보고 교수 부인은 많이 울고 운전기사가 죽였다. 그러니까 교수 부인은 막 계속 울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걸 다 시켰는지 꼭 알아야겠다 하면서 조용히 시칼을 하나 딱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해치거나 할 생각은 없지만 빨리 말해라. 말 안 하면 매우 힘든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듣죠. 그래서 뭐 대강의 스토리를 다 듣습니다. 우리 남편은 김태원이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했고 좀 이렇게 위험한 일 했다. 뭐 이런 스토리까지 다 들었겠죠. 그래서 하정우가 안마방 중에 하나를 가서 깽판을 쳐요. 깽판 치니까 이제 안마방은 당연히 조폭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폭들이 이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밑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잔잔바리들 다 올라갔을 때 이제 좀 한 중간 보스쯤 되는 애가 뒤늦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뒤에서 두드려 패가지고 또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운전기사 집을 알아내서 운전기사 집에 가니까 뭐 돈 받은 것도 있고 뭐 무슨 안 쓰는 전화기도 있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아내요. 김태원은 상당히 심란하죠. 면정학 죽이라고 했는데 또 못 죽였어. 면정학 개빡쳐서 나 찾아올 것 같아. 구나미도 아직 못 잡았어. 심란해. 자기 부하는 지금 10명도 넘게 죽었어. 그래서 또 이럴 땐 역시 야스지 이러면서 이제 바람녀 집에 딱 왔는데 이엘이 자기 보자마자 불도 안 켜고 뭐해 막 이러면서 막 투정을 부려. 그래서 이제 김태원은 떡할 마음이 이제 완전 사라졌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고민을 살짝 합니다. 어떤 차를 쓱 봐. 그리고 그냥 다시 차를 타고 떠납니다. 뻔하죠. 자기 부하한테 이해를 죽이라고 시켰고 지금 그냥 죽이라고 한 거 취소할까? 잠깐 고민한 거예요. 왜냐면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아까운데 저 정도 잘 맞는 애 찾기 힘든데 아니야. 쟤 바람 폈어. 그리고 나 지금 힘든데 위로는 안 해주고 깜깜한데 뭐하고 있냐고 소리 질렀어.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냥 가자마자 차에서 장정 2명이 내려서 이엘네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엘은 죽은 거죠.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최성남이 안 보인 지가 좀 한참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태원은 짜증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여기 왼팔이 있습니다. 왼팔 아저씨가 와서 김태원한테 어떤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요즘에 조선족들을 많이 조지고 있었잖아. 근데 어느 가게에서 어떤 조선족의 하나가 지금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 곽도원 교수 죽었다고. 그 사람 내가 죽였음. 막 술 먹으면서 자랑하는 새끼가 있어가지고 그 새끼 존나 패서 지금 잡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태원은 안 그래도 심나는데 그것도 뭔 소리야. 그 새끼 어딨어. 지하실에 잡아왔습니다. 지하실에 가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배우인데 아무튼 요분 최근에 뭐 기사 나셨더라고. 배우로 이름을 많이 알리셨는데 아직도 뭐 대리운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물어봅니다. 직접. 우리 가게에 자주 들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 명함을 줍니다. HK저축은행 김정환.
이 사람이 자기 집 단골인데 이 사람이 우리 가게 올 때마다 맨날 사람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이래가지고 내 와이프의 친구의 남편의 아는 사람이 연변에 있는 깡패인데 그 사람이 돈 얼마만 주면 사람 죽여준다. 이러니까 김정환이 500 주면서 진행시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연변에 있다는 사람 이름이 뭔데? 옆에 있던 왼팔이 면정학이라면 닥쳐 새끼야! 너한테 물어봤어? 네가 얘기해봐. 면정학이라고. 여기서 김태원은 머리가 띵했죠. 김태원 자기랑 동업하고 있는 안마방 하는 곽도원 아는 동생. 근데 얘가 내 여자 이해라고 내 집에서 바람을 폈어. 화가 확 나. 곽도원 죽이라고 내 오른팔한테 시켰어. 이 오른팔 새끼가 지가 직접 안 하고 곽도원 교수의 오른팔인 운전기사를 시켰어. 그 운전기사도 직접 안 하고 연변에서 조선족 2명을 데리고 와서 했어. 그래서 이 일이 존나 커졌어. 뉴스 나오고 경찰 죽고 난리가 났어. 김태원은 이 새끼 네가 해야지 왜 하청 줘. 얘는 이 새끼 네가 해야지 왜 하청 줘. 이런 난리가 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군함이 잡아 죽여야 되는데 못 잡고 있었는데 면정학이라는 조선족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면정학인데요. 군함이 잡아 죽이고 싶죠. 내가 잡아 죽여드릴게요. 1억만 주셈. 해가지고 시켰는데 잘 안 돼서 둘이 존나 싸웠어.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하청 준 애가 하청 준 게 면정학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루트가 2개였던 거야. 하나는 김태원 사장이 자기 밑에한테 하청 주고 줘서 곽도원 죽이러 온 팀이 한 팀이 있는 거고, 또 한 팀은 곽도원 교수의 부인이 은행원하고 바람이 났는데 곽도원이 나쁜 짓 해서 돈이 많을 거 아니야. 여기 부인이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은행원이 교수 부인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데 이 남편만 죽으면은 얘랑 사랑할 수 있고 얘 돈도 다 먹을 수 있어. 이러니까 지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단골집 가서 죽이고 싶다 그냥 술김에 그냥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의 와이프의 친구의 아는 남자가 면정학이었던 거야. 그래서 돈 1,000만 원만 주면 죽여줄게 해가지고 여기로도 오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원은 헛짓거리를 지금 많이 한 거죠. 돈도 많이 썼고 애들도 많이 잃었고 지금 1억 다 치르진 않았어요. 3,00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돈 3,000만 원 나간 것도 짜증나는데 자기 부하 10몇 명이 죽었어. 그게 훨씬 큰 손해죠. 김태원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 시간에 이 최성남 이 새끼는 좀 혼나긴 해야 되는 게 이 난리가 나 있는데 이 새끼 지금 집에 있어.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참이죠. 집에 들어가 산숨 잘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왔네. 받았네. 뭐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같이 엘베 탄 새끼가 하정우야. 내가 전화를 끊었더니 그 옆 사람 핸드폰에서 전화 끊는 소리가 들리네. 뭐야 했는데 이미 늦었죠. 하정우 못 이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나한테 다 얘기해. 여기서는 깡을 좀 보여줍니다. 면정학한테는 다 순순히 불었으면서 아무래도 군함이는 한 명이기도 하고 자기 집이기도 하고 자기 나와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 안 했어. 군함이 바로 입을 테이프로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귀를 잘라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말을 안 해? 입을 막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얘기하기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나도 깡패인데 이 지금 강남구에서 먹어주는 깡패 오른팔인데 내가 2인자인데 면정학 같은 이 전 세계급 깡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군함이 얘 한 명한테 내가 뭐 부르라고 했을 때 바로 불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래서 내심 그래 한 2대만 맞자. 얘기하자마자 얘기하는 건 내가 가오가 빠지고 처음에 대답 안 하고 한 2대 맞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내 자존심은 지킬 수 있다. 요런 생각으로 말 안 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입을 막더니 패기 시작하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너무 무서워. 근데 귀를 잘라. 개인기 하나는 생겼죠. 다음부터 어디 술자리 갈 때 복단주 좀 하나 말아주소. 내 손이 이래가. 요런 건 한번 할 수 있겠죠. 기술을 썼더니 귀가 잘리고 기술이 안 썼더니 손이 이렇게 됐다. 아이가 개인기는 하나 생기긴 했죠. 어쨌든 많이 무서웠을 거다. 그래서 최성남은 여기서 또 다 불어요. 이 새끼는 그냥 실이야. 그냥 얘기하면 다 불어. 그래서 김태원 사장 이름 바로 나옵니다. 그때 마침 김태원 사장한테 전화도 오고요. 김태원 사장 빡 돌았지.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또 군함이를 죽이려고 조선족 2명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천하의 그 군함이가 방심해서 나 이제 김태원 죽이러 간다 이러면서 다른 데를 보고 있었어. 이게 베이커의 시선론 같은 거예요. 평소에 군함이었으면은
조선족 2명 정도는 인자강 구나미가 나를 당그러 왔어도 역전시킬 수 있었어. 근데 페이커 시선론처럼 지금 구나미한테는 김태원밖에 안 보여. 그래서 못 피했어요. 그래서 잡힙니다. 기절한 채로 트렁크에 실려져 이제 어딘가에 가서 죽임을 당할 운명이 되죠. 이 시간에 면정학은 옆구리에만 칼을 2방을 쳐맞았지만 바로 김태원의 본거지인 버스 회사까지 갑니다. 치료도 안 해 이 새끼는. 그리고 구나미는 차 트렁크에서 일어났어요. 깼어요. 깨가지고 막 보는데 차 트렁크에 내가 있고 막 뭐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차가 멈췄어. 차 문 열렸다 닫힌 소리가 나. 바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서로 얘기를 해. 야 그냥 눈 딱 감고 찌르면 된다.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해라. 개돼지다. 응? 어차피 구나미는 개돼지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구나미가 인자강이어가지고 깨어나 있을 줄을 몰랐죠. 역관광 당합니다. 일반적인 사람 새끼면은 우리한테 그 차로 받쳤단 말이야. 차에 부딪혔다는 것은 어디 뚝 소리도 났고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한 이틀 자고 깨어나. 하지만 구나미는 인자강이었죠. 정확하게 15분 만에 깨어납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열리자마자 역관광으로 구나미가 칼 들고 뛰어내려서 한 명을 잡고 나머지 한 명은 이미 쫄았어. 이 새끼 뭐지? 여태까지 이걸 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 새끼 왜 뭐지? 이게 슈퍼히어로인가? 그래서 막 칼을 들고 그 공사장 사람 아무도 없는 데에서 네 잘못했어. 네 죽은 자돈 줄 테니 우리 그거 각자 갖고 헤어지기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하고 공사장에 추락해서 죽습니다. 그 시각에 면정학은 김태원네 버스 사무실을 쳐들어갑니다. 가면 한 20명 있어. 이미 버스 회사 복도에서 한 5명 죽였고요. 지하실 내려가니까 한 10명 정도 모여있어. 여기 김태원 사장도 있습니다. 아까 잡아온 조선족도 있고. 근데 면정학 혼자 그냥 도끼 하나 들고 그냥 내려와. 그리고 무쌍이 시작됩니다. 10명 다 죽여요 면정학이. 김태원 사장은 면정학한테 이제 완전히 쫄아버리죠. 면정학도 칼 좀 맞았잖아. 그래서 저에서 옷 좀 찌개발하라. 옷 찢어와라. 옷을 갖고 왔어. 동재라. 얘 동재라고! 묶으라는 거죠. 이 새끼 조선족 표준어 모르니? 존나 쳐맞아. 김 사장 잔금 달라. 지금 달라. 지금은 은행이 닫았어. 지금은 좀 그럼 너희 집 가자. 니네 집 가서 그건 좀 이러다가 이제 도끼 그 날 쪽 말고 머리 쪽으로 인중 쳐맞아. 내가 봤을 때 이빨 한 3개 나갔다 지금. 그래서 피 질질 흘리면서 면정학이 운전하고 김태원네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김태원이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서 차 뒷바퀴에 다리가 깔려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아니 차에서 뛰어내릴 거면 멀리 뛰든지. 자기가 앞자리 타고 있었는데 바로 밑으로 뛰면 뒷바퀴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김태원이 지가 갑 입장일 때는 밑에 애들이 답답했어. 막상 지일이 되잖아. 지도 긴장하잖아. 자기도 똑같아. 그리고 캐릭터 파악이 전혀 안 된 게 면정학은 정말 순수하게 잔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잔금을 받고 싶을 뿐이에요. 7천만 원 주면 그냥 중국 갈 거예요. 근데 김태원은 자기 집에 가서 기다리자고 하니까 집에 가면 와이프도 있고 딸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 집 식구들 다 죽을 수도 있고 얘가 만약에 7천만 원만 달라고 안 하고 막 돈 막 10억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면정학은 정말 그냥 7천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태원은 다리가 부러지는 와중에 깨금 발로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버스 회사잖아. 버스 주차가 엄청 돼 있잖아. 숨바꼭질을 좀 해요. 여기 뭐 잡으러 댕기다가 그 정비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 정비하는 데에서 저기 뭐야 어떻게 김태원이 급습을 합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정비할 때 엄청 잘 안 돌아가는 그 너트 돌리는 그 이제 엄청 큰 거 그걸로 뒤에서 쳐가지고 얼추 성공해서 저기 면정학이 한바탕면 진짜 큰일 날 뻔하거든요. 근데 면정학 지금 데미지 많이 쌓였어. 하지만 결정타는 피하고 옆에 있던 드라이버로 김태원 옆구리 쑤셔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내가 떨어뜨렸던 도끼로 김태원한테 맞고 그런 김태원 쫓아 올라가서 도끼 뺏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면정학도 양쪽 옆구리에 칼 맞았죠. 그 다음에 엄청 큰 저 쇳덩이로 대가리 맞았죠. 도끼도 한 대 맞았죠. 난리 났어요. 난리 나서 차 타고 다른 데로 이제 돌아가다가 차에서 그냥 죽습니다. 면정학은 그래서 그렇게 다마스에서 죽고 김태원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제 옛날에 처음에 이 영화 봤을 때 여기서 대사가 안 들려가지고 존나 짜증났었는데 감독판에서는 조금 더 소리를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새끼가 내 여자를 건드렸어.
내 집에서 내 여자를 건드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남이 이제 김태원 죽이려고 버스에서 왔거든요. 아까쯤에 최성남한테 들었잖아. 버스에서 와보니까 이제 면정학은 차 안에서 죽어있고 핏자국 따라가 보니까 김태원도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일 맡겼던 기자 만나가지고 화장된 자기 와이프의 유골 봤는데,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구남이가 지금 곽도원만 죽인 게 아니고 김태원네 식구들 한 10명 그 다음에 면정학내 밑에 조선족 조폭들 한 10명 구남이가 다 죽인 걸로 돼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용의자긴 해. 여기에서 지금 죽은 사람이 한 30명 돼요.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31명 죽인 용의자가 구남이야. 그래서 이 기자가 유골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뉴스에서 구남이가 나오는데 사람을 30몇 명을 죽인 것처럼 나오겠지 아마. 놀래가지고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만 딱 쉬고 내가 이 일에 연관된 놈 다 죽이려고, 난 어차피 중국에 못 돌아갈 거야. 근데 나 이렇게 만든 새끼들 다 죽일 거야. 나 어차피 와이프도 죽었고 복수하고 그냥 나 죽을래. 복수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 상태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누구 한 명 남았습니까? 하정우는 모르지만 교수 부인이 바람이 난 은행 직원이 남아있죠. 그 은행 직원이 자기 술 마시는 데에서 곽도원 죽이고 싶다고 해서 면정학한테 오다 들어가서 하정우가 여기 파견된 거니까 걔 죽이는 게 남았죠. 그래서 그 은행 김정환 얘 만나러 은행까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앉아서 이제 예금 업무를 보는데 임예원이 앉습니다. 이런 게 다 반전이었어요. 사실 제가 미리 얘기해버리긴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 교수 부인이 저 은행원이랑 바람이 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보고 구남이는 무언가 허탈해집니다. 무언가 허탈해져서 은행원 저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죽이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항구 쪽으로 가서 칼을 들이밀고 어떤 어부 할아버지한테 말도 안 해요. 그냥 배 출발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어부 할아버지가 실제로 아마 어부신 것 같죠. 왜냐면 이게 연기로 이게 될까 싶어. 난 안 될 것 같아. 아마도 실제 어부이신 분을 캐스팅을 한 것 같고, 어차피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남이가 칼 이렇게 겨누고 이렇게 하면은 배 출발시키고 배 운전하는 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 황해인가 봐. 인천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배가 중국을 향해 출발을 하고 구남이는 아내의 꿈을 꾸면서 와이프 한국 가는 꿈, 와이프가 또 예뻐, 구남이가 못 잊을 만해, 와이프 꿈을 꾸면서 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 아저씨는 구남이를 그냥 바다에 버려버려요. 유골함도 바다에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말이 많아요. 화면이 이제 넘어가면서 연길이 나오고요. 중국 연길. 기차가 한 대 서고 거기에서 구남이의 와이프가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구남이 와이프 돌아왔다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죠. 구남이가 며칠만 더 참았어도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게 이제 구남이 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구남이의 꿈인 것 같아요. 일단 구남이가 와이프에 대한 꿈을 많이 꾸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남이 와이프가 수산업자한테 당한 건지 다른 남자한테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구남이가 그 서울에서 와이프가 지낸 집에 가니까 집 개판돼 있고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싸우는 소리 엄청 들리더니 뭐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여기서 만약에 구남이 와이프가 뭐 얼굴 같은데 멍이 든 채로 이 장면이 나왔다면 너무 안타깝다, 구남이 와이프 중국 돌아왔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는데, 구남이 아내의 얼굴이 너무 멀쩡해요. 심지어 너무 예뻐. 이게 왜 그러냐면 구남이 와이프는 이 연변에 있다가 한국에 일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 일하러 간 데가 양꼬치집, 그 다음에 뭐 횟집 뭐 이런 데서 일했고, 지내던 집도 보면은 뭐 집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좀 고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나홍진 감독 정도로 완벽주의자면은 여기에서 고생을 한 흔적을 얼굴에 분명히 넣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남이 와이프의 얼굴은 구남이 꿈에 나오는, 구남이가 항상 꿈에 그리던 그 얼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마지막에 해석을 이건 또 이제 구남이의 꿈이다, 상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연길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역이잖아요. 역에서 구남이 와이프가 내려서 이제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중국 기차역인데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어. 아무리 밤이고 새벽이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